교재 부분 저희 맨 끝자락인 641페이지 하단 쪽에 가면 저희 무슨 내용 또 써 있냐면요. 우리 특별소득공제 또는 뭐 그냥 소득공제라고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소득공제, 세액공제 적용하실 때 연령이나 소득금액 요건 그리고 근로기간에 대한 제한이 있었잖아요. 그 내용 기재해드렸던 거 요거 이론 수업할 때도 한번 말씀드렸던 건데 요건 머릿속에 무조건 넣고 시작을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우리가 요건의 서류를 받으시면 연말정산 서류를 받으시면 우리가 O와 X의 관점으로 놓고 보는 걸 가장 먼저 하시는 거세요. 그 다음에 이제 해야 될 게 대상자에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 우리 빼주시는 거. 그리고 나서 공제 여부를 마무리해 주시면 되거든요. 자, 교재는 다시 넘기셔서 실무예제 1번 문제부터 순차적으로 들어가 볼게요. 저희는 모두 다 전체 사원 버튼 눌러서 사원을 다 불러들여 놓은 상태여서요. 우리가 김철수 씨부터 순차적으로 내용 조건을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자료를 보고 계속근무자인 김철수의 연말정산을 완성하시오라고 되어 있고요. 단 김철수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제출 자료이다. 자, 이 얘기는 외부에서 받아온 서류는 없다. 이런 얘기거든요. 왜냐하면 우리가 부양가족이라고 되어 있는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하는 요 탭에 갔었을 때 국세청에서 받아온 건 국세청 란에 넣고요. 국세청이 아니 외부에서 받아온 건 기타라는 란에 우리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거 구분도 정확하게 해주셔야 돼요. 근데 지금 여기서는 모두 다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에 모여있는 자료라고 했으니까 여기 지금 현재 나와져 있는 자료는 국세청 쪽에 입력하시면 된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주택자금부터 기부금까지 내용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주택자금과 관련된 추가 자료라고 하는 부분이 또 들어와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계속근무자인 김철수 씨에 대한 소득에 대한 얘기는 없어요. 그러면 지금 현재 저희는 어디에서 급여자료 입력해서 입력했던 급여 정보가 어느 부분에 소득 명세라고 하는 탭에 우리 주 근무지 또는 현 근무지라고 하는 부분에 반영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급여는 5,520이고요. 비과세 한도 초과액에는 우리 240만 원이 있고 그리고 상여 부분에는 440만 원이 있다라고 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총 얼마? 6,200만 원. 아니 이 비과세 한도 초과라는 건 뭘까? 여러분 이 부분은요. 우리가 입력했었던 비과세 항목 중에 한도가 넘쳤거나 또는 우리가 비과세라고 생각해서 넣었던 부분이 비과세가 아니었던 부분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6,200만 원의 과세급여가 있습니다. 이게 연말정산자로 입력하시면 첫 번째 장에 집계가 되는 게 소득명세예요, 여러분. 이게 첫 번째 장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장, 그리고 여기 소득명세가 노마자 1번 자리고요. 그리고 비과세와 우리 감면 항목에 대해서 국세청에 제출하는 부분이 있다고 했죠. 그게 노마자 2번 자리죠. 그게 요 자리입니다. 그러면 국외근로부터 시작해서 내용들 집계되어 있는 부분에 우리 제출하는 비과세는 없네요.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에서 우리 무슨 부분 4대 보험 50% 징수했던 거 있죠, 여러분? 그게 공제보험료라고 하는 부분에 등장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직장 쪽에 해당되는 부분에 건강보험료, 장기요양보험료, 고용보험, 그리고 국민연금보험료라고 해서 집계가 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부분은 급여자료 입력 시 공제했던 4대 보험료의 합계금액이 이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4대 보험 중에 보험료는 어디에? 우리 부양가족 소득 명세 탭에 집계가 됐다가 연말정산 입력의 보험료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국민연금과 관련된 부분은 우리 연말정산 입력에 연금보험료 공제에 직접 들어가는 금액이고요. 그러면 국민연금 지금 243만 원이거든요. 그럼 연말정산 입력에 가셔서 국민연금 보험료 243만 원인 거 확인되시죠? 네, 이렇게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소득명세 부분에 이렇게 내용이 붙습니다. 그리고 이 보험료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을 페이퍼로 출력하면요. 첫 번째 짝 왼쪽 하단 쪽에 보험료 금액이 쫙 써 있어요, 여러분. 네, 그게 대부분 기록돼서 나오거든요. 그게 요 금액들이 기록된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1월부터 12월까지 급여자료 입력했던 부분에 소득세와 지방소득세 원천징수한 게 있죠. 그 부분이 여기 세액명세에 기납부 세액이라고 하는 부분에 집계가 돼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 어느 부분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게 전체 집계 메뉴이거든요. 이 부분에 어느 부분 기납부 세액에 우리 어느 부분에 주형 근무지 금액에 우리 이 자리에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들어오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소득 명세가 모두 다 확정이 되어야 그다음 일을 시작할 수 있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김철수 씨는 추가적인 부분이 없기 때문에 소득 명세는 확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 김철수 씨는 부양가족 소득공제 탭부터 순차적으로 다 작성할게요. 자, 주택자금이 있는데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이 있고, 자, 그럼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이라고 하면 김철수 씨는 일단 무주택 세대주이어야 하고, 그리고 주택자금을 대출받은 시점에 기준시가도 확인하셔야 하고, 그리고 대출의 기간이 최근에 대출받는 건 15년 이상이어야 우리 주택자금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 공제가 되거든요. 그런 요건 충족했어야 됐겠죠. 그리고 거치식과 비거치식에 따라서 공제 한도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예전에는 일정 기간 동안은 이자만 냈었고 원금은 뒤에 상환했지만 요즘은 이자와 원금을 처음부터 상환하는 형태로 가죠, 여러분. 그걸 구분하는 게 거치와 비거치의 구분점이죠. 자, 그럼 지금 500만 원 지출이 있어요. 근데 하단에 갔더니 주택자금과 관련된 추가 자료가 있습니다.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고 하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며 세대주이다. 자, 지금 현재 김철수 씨는 세대주 구분에 가서 보시면 세대주 맞아요, 여러분. 부양가족 탭에 보시면. 자, 상환기간은 15년이고요. 고정금리에 비거치이며 주택의 명의는 배우자와 공동명의다라고 얘기합니다. 자, 배우자와 공동명의 들어오는데 문제가 없습니다. 대출이 내 거였냐는 게 중요하겠죠. 자, 주택자금에 대한 대출은 김철수 명의래요. 자, 본인 명의로 받은 거 본인 근로소득에서 공제받겠다라고 하는 거니까 문제 안 되죠. 만약에 맞벌이 부부였었다. 그럼 배우자도 대출받은 게 있으면 배우자 쪽 근로소득에서 공제받으셔도 돼요, 여러분. 자기 대출금 공제받는 거니까요. 자, 주택 취득 시점은 2014년 5월 6일이고요. 기준시가는 3억 5천만 원이며 자, 취득 시 잔금을 대출금으로 대체하였고 근저당권이 설정되어 있다. 자, 그 외에 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의 공제 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볼 땐 지급 요건으로 봤을 땐 주택자금 공제받는 데는 전혀 문제 없네요. 네, 뒤에 한 번 더 볼게요. 자, 그리고 신용카드에 대한 거 지출이 있고요. 연금 지출이 있고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지출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 명세 부분을 무엇하자? 우리 소득공제 부분을 입력하자라고 했어요. 그러면 여기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하는 요 탭은 누구누구 들어가죠, 여러분? 지금 여기 나와져 있는 부분 중에 보험료 세액공제 작성해야죠. 의료비 세액공제 작성해야죠. 교육비 세액공제 작성합니다. 기부금 세액공제 작성해야죠. 그리고 누구요? 신용카드 소득공제도 작성해야 되죠. 그럼 제가 지금 형광펜으로 색칠했던 이 부분은 반드시 부양가족 소득 공제에 대한 부분을 반드시 입력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작업을 먼저 할게요. 그러면 제일 먼저 나와져 있는 게 여러분 보험료니까 보험료 먼저 보겠습니다. 자, 보험료는 머릿속에 기억해달라고 했던 게 있었어요. 내가 보험료 공제를 받고자 한다라고 하면 우리 연령의 요건이 충족하는지 그리고 소득에 대한 요건이 충족하는지를 반드시 봐달라. 그래서 20세 이하 보험료, 60세 이상 보험료, 그쵸? 그리고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의 보험료만 내가 공제받을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럼 결론적으로 이 두 가지 요건이 모두 다 충족해야 되니까 이들은 정말로 기본 공제 대상자가 모두 다 가능한 사람만 들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시험 보실 때도 그렇고요. 업무하실 때도 그렇고 연말정산 하실 땐 부양가족 부분 정리를 가장 먼저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소득에 대한 거 정리하시고 부양가족 정리하셨을 거라고 여기 작업을 산다라면 아니면 사원 등록에서 손대고 두신 분들은 부양가족 명세는 벌써 정리가 끝났죠. 그럼 부양가족 탭을 열어놓으시고 여기 등록된 정보를 기준으로 무엇 하셔라? 연말정산에 반영하시면 되죠. 그래서 시험 보실 때 여기 무조건 열어놓고 갑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누구요? 김영만 부예요. 그럼 우리가 이제 고민해 봐야 되죠. 김혁이 기본공제가 부라는 건 나이 때문에 부인 건지 소득 금액 때문에 부인 건지 일단은 나이도 문제가 있네요. 자녀는 20세 이하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기본공제 들어올 때. 근데 22세니까 연령의 문제가 있었겠네요. 김혁은 사실상 연령 때문에 안 됐던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김혁은 소득이 있지는 않았어요. 네, 그게 문제가 되진 않았으니까. 자, 그럼 보험료에는 김혁 건 다 안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봤더니 본인의 자동차 보험료가 있답니다. 그러면 자동차는 대표적인 무슨 보험이다? 손해보험이죠, 여러분. 손해보험. 자, 그러면 이 부분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가 됩니다. 전 공제받을 수 있는 건 이렇게 색칠할게요. 자, 그리고 본인의 저축성 보험료입니다. 여러분, 저축성 보험은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저축성 보험은 공제 못 받죠, 여러분. 네, 그래서 저축성 보험은 만기에 원금과 이자가 붙어서 사실상 내가 불입했던 금액보다 더 많이 받거든요. 그래서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자, 배우자입니다. 그럼 배우자는 현재 공제 대상에 들어와져 있습니다. 자, 배우자는 앞에서 문의 창작소득 500만 원이 있었거든요. 근데 문의 창작소득은 사실상 추정필요경비 60%가 인정이 되기 때문에 750만 원 이내 금액이면 공제 대상자에 들어오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지금 배우자가 공제 대상이었고요. 그리고 그와 관련된 생명보험료 불입액. 그러면 생명보험료는 우리 말 그대로 공제가 되는 거죠. 보장성 보험의 대표적인 게 생명 또는 질병보험이잖아요. 그러면 50만 원도 공제가 됩니다. 근데 지금 현재 하나는 본인 거였고요. 하나는 배우자 거였어요. 그럼 여기 입력할 때 본인과 배우자 구분해서 넣어야 되겠죠. 그 다음 장남입니다. 장애인이고요. 총 급여 600만 원이 있네요. 자, 지금 장남은 부였던 부분이요. 연령에도 문제가 있지만 무엇도 문제가 있다? 총급여도 문제가 있었네요. 아, 그러면 장남은 총급여 600만 원, 총급여 500만 원까지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600만 원이고 그와 관련된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료 90만 원이 있다. 근데 공제 못 들어오죠, 여러분? 왜냐면 장남은 지금 현재 이 부분이 무엇에 대한 위배가 돼요? 소득금액 요건이 무엇되었다? 불충족인 거죠,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나이뿐만이 아니라 소득 요건도 불충족이었던 사람이네요. 그래서 부였네요. 그러면 요 90만 원은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리고 장애인이라 하더라도요. 장애인은 연령 불문이잖아요. 그런데 장애인이라 하더라도 소득에 대한 거는 규제한다고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공제 못 받습니다. 됐을까요? 그럼 두 건만 넣어야 되는 거죠? 그럼 입력하러 들어가 보시죠. 그럼 저희는 지금 현재 본인 거부터 볼게요, 여러분. 그럼 김철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보험료라고 되어 있는欄에 가시면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이 구분되어 있어요. 국세청이라고 했으니까 국세청 자리에 갑니다. 그러면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팝업창이 들어오죠. 그리고 우리는 하단에 가면 일반 보장성 보험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이 있어요. 그럼 국세청이라고 되어 있는 요 라인 따라 내려오셔서 우리 얼마 넣어주셔라? 본인 거 90만 원 넣어주셔라. 됐을까요? 그럼 이 자리에 90만 원 넣어주시면 최종 반영 금액에 90만 원 들어가서 마무리가 됩니다. 그리고 확인. 됐을까요? 그리고 누구 선택해 여러분? 배우자 박혜선. 그러면 배우자 박혜선 자리에 내려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부분들 김철수 자리에 놓고 여기다 다 넣으면 되는 줄 아세요. 분명히 임명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박혜선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고 박혜선의 일반 보장성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일반 보장성 보험 국세청 자리에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우리 50만 원인가요? 배우자 건? 네, 그래서 50만 원 입력을 하시고 엔터. 그러면 최종 반영 금액에 50만 원 반영이 됩니다. 자, 그리고 이제 대부분 이런 생각을 하세요. 공제 대상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금액이 100만 원이라고 했으니까 100만 원만 넣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물어보시거든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아요, 여러분. 네, 우리가 지출한 금액 전체를 넣으면 컴퓨터가 알아서 100만 원으로 컷해줘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기다 입력할 때 100을 여러분 채우는 거 안 하셔도 되세요. 네, 안 하셔도. 그러면 지금 김철수 본인은 90, 그리고 배우자 밖에서는 50. 그럼 두 금액 더하면 얼마가 돼요, 여러분? 실질적으로 보험료에 대한 일반 보장성 여기 합계 금액에 가면 140만 원입니다. 라고 들어오잖아요. 그쵸? 근데 이 140만 원이 우리 일단 먼저 볼게요, 여러분. 연말정산 입력이라고 하는 어느 부분에 여기 보장성 보험료 자리에 금액이 이제 집계가 될 건데 이 자리에 140이 보여지지만 요건 화면에 보여지는 거고요. 실제 지출했던 금액이 들어와서 공제 대상에 들어갈 땐 100만 원만 들어가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왜 안 들어올까요? 요 버튼 누르면 들어와요. 그건 한 번만 누르면 되니까 저는 필요할 때 한 번만 누를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신다는 거. 그러면 보험료는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여러분. 네, 그 다음 거 들어갈게요.
자, 그 다음엔 누구 거 들어가면 될까요? 우리 이제 보험료 끝나면 그 다음 의료비네, 여러분. 그러면 의료비 먼저 볼게요, 여러분. 의료비. 자, 의료비 쪽에 가셔서 아버지, 저 여기 나온 순서대로 그냥 가고 있는 거 여러분. 원래 신용카드부터 먼저 해도 되는데요. 그냥 여기 나온 순서대로. 자, 그 다음 의료비 보겠습니다. 의료비는 우리 반드시 먼저 봐야 되는 요건이 있었죠, 여러분. 네, 그러면 뭘 보셔야 되죠? 의료비는 연령에 대해서 우리 규정해야 하네요. 규제 안 해요, 여러분. 자,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 조건도 규제 안 한다고 했죠. 다만 소득이 있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본인이 무엇한 거 지출했다는 것만 증명할 수 있으면 된다고 했습니다. 그럼 지금 내용을 봤더니 기본 공제 대상에는 본인부터 자녀 것까지 다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아버지 73세입니다. 그리고 이자 소득 1,600만 원 있대요. 이자 소득 1,600만 원은 2천만 원 이하까지는 분리과세가 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다가 되죠. 근데 이 아버지가 지금 의료비라고 주장했던 건 단순 건강기능식품 구입했던 부분이래요. 그럼 단순 건강기능식품을 구입한 건 의료비로 본다 안 본다? 의료비로 안 보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부분은 의료비 공제에 들어올 수 없다가 됩니다. 유계 문제가 되는 거죠. 네, 들어올 수 없다. 자, 그리고 본인의 치료 목적 수술비고요. 그리고 실손 의료보험금 200만 원을 수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험료는 얼마가 지출이 됐고 나 500만 원 지출됐고 자, 본인은 무조건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래서 500만 원 모두 다 공제 대상에 넣어주고요.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보험사에서 실손으로 받은 거 200만 원이 있어. 이렇게 넣어주시면 실제 프로그램에서는 300만 원 가지고 공제 대상 금액을 할 겁니다. 그러면 들어가 볼게요. 자, 우리 의료비라고 하는 란에 가시고요. 일반, 실손, 난임, 65세 이렇게 쭉 나오죠, 여러분? 자, 이 자리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어디서 하든 상관없어요, 여러분. 네,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의료비 지급 명세서가 들어옵니다. 우리 아까 보험료 같은 경우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사람을 바꿔가면서 넣어달라고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근데 여러분 의료비는 사실 그렇진 않아요. 의료비는 누구든 한 란에 놓으시고요. 그리고 의료비 란에서 더블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팝업 창이 들어와요. 그럼 이 팝업 창에서 지금 여기에 의료비 공제 대상자를 넣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 창에서 대상자를 다 선택해서 가기 때문에 사실상 별도로 다시 넣거나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내용 정리해 볼게요, 여러분. 자, 지금 국세청에서 받아온 서류라고 했으니까요. 국세청장. 그리고 국민건강보험 쪽에서 받은 거면 2번. 우리 의료비나 약제비 서류를 따로 받아왔다 그러면 3번. 장기 요양과 관련돼서 받아온 서류이면 4번. 1번부터 4번에 없는 서류면 5번. 안경 구입비는 대부분 기타 영수증 쪽에 들어가요. 안경 구입은. 그러면 저희는 국세청장 1번 선택을 합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국가한테 받아온 서류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보면 지급철학에서 병원이 어디이고 그에 대한 사업자 번호가 뭐냐라고 물어보잖아요. 근데 간소화 서비스에는 자료가 모일 때 상호와 사업자 번호가 XX로 모여요. 그러니까 땡땡 병원 사업자 번호 우리 나와져 있는 것도 일부분이 가려지거든요. 그러면 이 자리 입력할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국세청 부분의 정보는 이 자리를 엔터 치고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면 우리 부양가족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원 등록 또는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서 부양가족 탭에 부양가족을 입력하고 나면 장애인인지 65세 이상인지 이런 것도 보여져요. 자, 본인은 현재 장애인도 65세 이상자도 아니죠. 그냥 본인인 것 뿐이죠. 그럼 해당되는 종업원을 부양가족을 선택을 합니다. 그럼 여기 6번 자리에 가면 본인 등 해당 여부 자리가 있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1번은 여기 1번인지 2번인지 그리고 3번인지 이거 선택하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여기 이제 동그라미 자리는 여러분이 이렇게 들어가려고 해도 안 들어가져요. 이건 뭐냐면 자, 제가 김철수 자리 이제 바꾸면서 보여드릴게요. 김철수는 저 자리가 동그라미처럼 보여져요. 근데 김철수가 아니라 저희는 배우자로 한번 바꿔볼게요, 여러분. 배우자로 선택. 그럼 X로 바뀔 거예요.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럼 여기 본인 등 해당 여부의 X의 의미와 동그라미의 의미, 그거 여러분 동그라미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의료비를 구분할 때 우리 그 밖의 의료비에 해당되는 일반 의료비라고 해서 연간 700만 원밖에 공제가 안 돼요라는 사람이 있었고 전부 다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어요라고 하는 전액 공제가 있었잖아요. 그거의 구분이에요. 그래서 동그라미에 대한 부분은 무엇이다? 전액 공제를 의미하는 부분.
그래서 이게 X가 공제가 안 됩니다라는 표현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자리가 동그라미였을 때는 한도 없이 의료비 지출에 전부 다 공제 대상을 갖고 올게. 얼마? 총급의 3%가 넘어갔다라며 그걸 의미하고 X라고 하는 건 700만 원 한도 규정에 해당되는 부분의 의미예요. 이해되셨을까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원 선택 잘못하시면 안 되겠죠. 이것도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리가 의료비 공제 금액에 영향을 주는 거기 때문에 저희 다시 바꿔놓을게요. 성명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해주시고 본인을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지급 명세에 가셔서 우리 금액을 이제 입력을 합니다. 자, 본인의 의료비는 얼마 있었죠, 여러분? 500만 원이에요. 그러면 500만 원 넣어줍니다. 근데 실손 의료보험금 수령액이 있었죠. 얼마요? 200만 원이요. 그러니까 이걸 모르시는 분들은 500에서 200을 빼서 300을 넣는다고 생각을 하신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여러분. 네, 전체 금액을 넣어주시고 실손 의료보험금 200을 넣으면 우리가 공제 대상으로 들어가는 금액은 300으로 이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차감해서 넣지 않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난임 시술과 관련된 건 우리가 일반적으로 보면 의료비는 곱하기 12%였잖아요. 근데 난임은 곱하기 15%였어요. 근데 난임은 20%까지 될 수 있었죠. 그러니까 이 자리에서 난임의 해당 여부 선택도 중요하다, 안 중요하다? 중요하다. 그리고 우리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 자, 산후조리원 같은 경우는 우리 얼마였을 때 여러분? 본인의 총급여 얼마? 여기 7천만 원 이하. 여기 글씨 들어오죠, 여러분? 그랬을 때만. 근데 난 총급여 기억 못 하는데요. 라고 하세요. 그럼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시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총급여예요. 근데 거기서 총급여 확인하시면 되죠. 근데 김철수 씨는 7천만 원 이하 조건이었어요. 6천만 원대였거든요. 그래서 그 경우이면 요게 산후조리원 해당 여부도 선택해 주셔야 되겠죠. 왜냐면 이게 7천만 원 초과한 사람은 공제받을 수 없고요. 그리고 7천만 원 이하이면 공제가 되는 거였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선택을 해 주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럼 의료비 여러분 다른 것도 있나요? 없어요. 그쵸? 본인 거 말고는 없었습니다. 입력 다 끝나셨으면 확인이라고 눌러주세요, 여러분. 네, 확인 눌러주시면 우리 이렇게 본인란에요. 우리 전액공제 부분이라고 글씨 들어오죠, 여러분. 그리고 일반으로 나온 거 500에 실손 200만 원이 있어서 의료비는 현재 얼마가 있다? 300공제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있는 거로 표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요 두 개가 들어갈 땐 다 전부 다 금액을 넣어준다는 거. 됐나요? 그럼 의료비 정리가 끝났습니다, 여러분. 네, 의료비 정리 끝났고요. 그 다음 넘어갈게요. 그 다음에 이제 나와져 있는 부분이 누가 있더라? 지금 그 다음에 들어갈 건 우리 의료비가 끝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화면 좀 약간 옆으로 밀어볼게요. 자, 의료비 옆에 누가 있어요? 교육비. 자, 그리고 교육비 아래쪽에 신용카드와 기부금이 있죠. 그래서 저는 교육비 쪽도 넣어보도록 할게요. 화면 다시 이렇게 조그맣게 만들어 놓을게요. 자, 그럼 이제 그 다음 교육비 보겠습니다. 자, 교육비 보시면, 자, 본인의 대학원 등록금부터 시작이 되네요. 근데 여러분, 교육비도 우리가 봐야 되는 게 있죠. 무슨 부분? 자, 교육비는 연령에 대한 걸 규제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연령 규제하면 대학생들 못 들어온다겠죠. 자, 연령 규제는 없다. 대신에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 원 이하자만 들어와야 된다. 이렇게 얘기는 했죠. 자, 그리고 원래 대학원과 학원은 교육비가 안 된다. 유일하게 본인의 대학원을 인정해주겠다. 그리고 유일하게 취약 전 아동에 대한 학원비를 교육비로 인정해주겠다. 이렇게 붙는 거라겠어요? 그러면 본인의 대학원은 된다고 했으니까 여러분 이건 그대로 공제 대상에 넣어주면 됩니다. 자, 아버지의 원격 대학 등록금 우리 이거 사이버 대학 뭐 이런 거겠네요. 근데 여러분 아버지는 직계 존속입니다. 우리 직계 존속은 교육비 대상에 원래 못 들어오는 거라겠죠. 유일하게 들어올 수 있는 게 뭐가 있었죠, 여러분? 장애인 특수교육비에 해당된다라면 된다겠죠. 그래서 직계 존속이기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자, 장남입니다. 총 급여액 600만 원이 있었죠,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장남이 22세라는 것 때문에 부였으면 괜찮은데 문제는 무슨 부분이요? 연령 규제는 안 하니까 22세여도 돼요. 그런데 장남의 대학교 등록금은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오는 건 총급여 500만 원까지는 사실상 부양가족에 들어올 수 있지만 이 600만 원이 되면 못 들어온다고 했잖아요.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소득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래서 장남 같은 경우는 소득 때문에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없다. X. 600만 원 벌고요. 400만 원 우리 대학교 등록금 본인 돈으로 냈다라고 보겠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거고요. 자, 배우자. 배우자는 나이는 규제하지 않죠, 여러분. 소득은 규제하고요. 근데 지금 배우자가 김봉재 배우자로 되어 있다는 건 공제 대상에 전혀 하자가 없죠. 소득이 없다는 얘기죠. 그럼 배우자의
방송통신대학 등록금 얼마에 대해서 200만 원. 뭘 하면 200만 원이죠? 방송통신대가 대학 등록금 이렇게 비싼가요? 자, 어쨌든 200만 원에 대해서 우리 공제받을 수 있느냐?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럼 공제 받으시면 되겠죠. 됐을까요? 그러면 우리 교육비도 얘기가 끝났네요. 그럼 지금 저희는 어디 가서 교육비라고 하는 부분에 가서 입력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김철수 선택해 주시고요. 본인이죠, 여러분. 근데 여러분, 재밌는 게 이거예요. 다른 데는 노란색이었는데 이 자리는 노란색이 아니죠, 여러분. 그죠? 근데 노란색이 아닌 자리는 이 자리에 커서를 두시게 되면 이 부분에 직접 무엇 하시면 된다? 입력하시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본인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교육비 국세청 자료라고 했습니다. 자, 이 자리에 금액을 넣습니다. 얼마이죠, 여러분? 본인의 대학원 800만 원이요. 그럼 800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그럼 800만 원 입력하고 엔터하면 여기 일반 자리 옆에 본인의 자리에 여기 일반 자리에 800 넣으시면 옆에 4번 본인이라고 자동으로 들어와요.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입력할 때 김철수를 벌써 이 자리에서 본인이라고 넣어놨잖아요. 그 컴퓨터가 인식하는 거예요. 이게 왜 들어야 되냐면 본인은 금액 전부 다 인정한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머지 이제 무슨 부분이요? 대학생은 1인당 900. 그리고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취학 전 아동에 대해서는 1인당 300이었어요. 그러니까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는 한도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 칸이 그런 칸이었거든요. 근데 왜 아까 선택 버튼이 안 보였냐면 벌써 여기서 본인을 선택하고 들어왔으니까 그걸 인식을 해요. 그리고 장애인 특수교육비는 왜 비활성화냐? 여러분, 이 경우는요. 기본공제 자리가 장애인이라든지 우리 장애인 자리가 장애인으로 되어 있을 때 이 자리가 열릴 수 있는 거예요. 당연하죠. 우린 지금 현재 장애인 한 명도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 자리는 비활성화죠. 그래서 여러분들 프로그램을 사용하실 때요. 업무하실 때 대부분 무슨 부분? 이상하다. 회색으로 막혀 있어요. 라고 하시면 입력을 못하는 자리구나. 그러면 내가 법을 조금 놓쳤다 하더라도 벌써 컴퓨터에서 일정 부분 제어를 시켜주는 부분들이에요. 근데 그게 100% 되지는 않아요. 우리 아까 왜 의료비 갔을 때 여러분 그 7천만 원 이하에 대한 뭐가 있었죠? 우리 산후와 관련돼서 나오는 자리가 있었어요, 여러분. 제가 의료비 다시 가볼게요. 자, 의료비에 갔더니 여기 산후조리원에 대한 부분이 이 자리가 제가 한 칸 내려올게요. 흰색이죠, 여러분. 이게 왜 흰색으로 열린 거냐면 연말정산 입력에 가면 우리 총급여 바로 확인된다 그랬죠? 6,200이죠. 그럼 7천만 원 이하잖아요. 저 자리가 흰색으로 총급여 7천만 원 이하니까 당신은 됩니다라는 걸 바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나날이 똑똑해지고 있거든요. 제가 법에 대한 거 조금만 가져가서 적용을 하시면 그래서 연말정산은 사실상 특수한 종업원들 몇 명 빼고는 기본적으로 비슷비슷한 조건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닥 어렵지 않아요. 오히려 앞에 급여를 입력하는 부분에 호봉 탭이 만들어진 부분이 이런 게 더 어렵고요. 이런 쪽들은 그닥 어렵지 않습니다. 그 주택자금만 조금 조심하시면 되고 업무는 주택자금 방법이 없어요. 근로자가 속이는 것도 우리가 잡을 수 있는 방법은 없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총급여가 7천이 넘잖아요. 그러면 부양가족 소득 공제 쪽에 가셔서 의료비난에 가면 이 자리가 회색으로 막혀버려요, 여러분. 네, 아예 입력을 못하게 제어시켜 주는 거죠. 근데 그게 모든 프로그램이 그렇지는 않아요.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보편적으로 가장 많이 쓰고 있는 스마트 A나 세무사랑은 그 정도는 지원을 해요. 그래서 업데이트가 되면서 아주 좋아진 기능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럼 교육비는 이렇게 해서 정리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한 명 더 있었죠, 여러분? 누구요? 배우자. 그러면 배우자 박혜선 씨를 선택을 합니다. 그리고 박혜선 씨 자리에 가셔서 교육비난 선택해 주시고요. 금액 얼마 넣어주시면 돼요, 여러분? 200만 원 입력하고 엔터합니다. 근데 여러분 본인하고는 다르죠. 본인은 이 자리에서 벌써 본인이 들어오면서 바로 체크가 됐지만 이 자리에는 박혜선이 지금 쓴 교육비 200만 원이 고등학교 등록금인지 대학교 등록금인지 우리 취약 전 아동인지 나는 알 수 없다 이렇게 선택하라는 얘기가 나와요. 왜냐면 우리 왜 가끔 나이 지긋하신 분들 보면 고등학교를 뒤늦게 가시기도 하잖아요. 네. 그러면 본인 배우자가 정말 그러실 수도 있으신 거니까 그러면 초중고 쪽 선택하시면 되죠. 이해되시나요? 근데 지금 저희는 대학생이라고 했죠. 방송통신대라고 했던 걸 기억합니다. 그러면 3번 선택해 주시면 되죠. 그러면 연간 한도 얼마? 900만 원 한도. 그러니까 이 코드가 한도하고 같이 연동되는 거기 때문에 매우 중요해요. 본인은 바로 들어버리지만 이해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그럼 저희 교육비도 이제 마무리가 됐네요. 교육비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누구 들어가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에 들어갈 건 우리
기부금하고 신용카드. 원래 여러분 저는 그냥 이거 프로그램 순서대로 해드린 거예요. 원래 신용카드 먼저 넣는 게 맞죠. 소득공제가 먼저예요, 여러분. 그리고 나서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거니까. 근데 저희 구조대로 그냥 가능하고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것 뿐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전 화면 좀 정리하고 들어가 볼게요. 자, 그 다음 신용카드 쪽에 가겠습니다. 여러분 신용카드 지출은 모두 다 본인이 지출했다라고 되어 있네요. 그쵸, 여러분? 그럼 본인의 지출과 관련된 신용카드 부분에 갑니다. 여러분 신용카드는 일단 연령을 규제하기로 했었나요, 여러분? 연령? 여러분 신용카드는 연령 규제는 안 하기로 했죠. 대신에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자 요건은 충족해야 되죠. 네, 그거는 제한을 합니다. 야, 그리고 신용카드 부분에 절대 들어오면 안 되는 사람이 있었죠. 누구요? 형제자매는 절대 들어올 수 없다. 아까 제가 교육비 얘기할 때 아버지 원격대학 등록금 일반 교육비 아예 못 들어오잖아요. 장애인 특수교육비가 아닌 이상은. 그래서 아예 빼버렸던 것처럼 형제자매는 무조건 안 된다. 이렇게 기억해야 되겠죠. 자, 차량 구입비부터 순차적으로 가겠습니다. 차량 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취등록세가 발생되는 재산의 구입은 안 된다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가장 대표적인 게 자동차였다. 그래서 신차는 무조건 안 된다. 그런데 중고자동차는 된다고 했었어요, 여러분. 그리고 중고자동차는 무조건 되는 게 아니라 여기 1,500만 원에 대해서 얼마를 인정해 주겠다. 곱하기 10%를 인정해 주겠다. 이렇게 얘기했었죠. 그래서 얼마? 150만 원의 공제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자, 현금 서비스는 공제 대상에 못 들어옵니다. 자, 기타 생활용품 구입했던 부분 우리 1,800만 원이 있는데요. 그중에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거 얼마가 있다? 200. 그러면 우리는 요 1,800만 원의 금액을 얼마로 수정해 주시고요. 우리 1,600만 원으로 수정을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1,600만 원은 일반 신용카드 공제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전통시장에서 사용한 건 전통시장 사용으로 넣어서 한도 300만 원이 넘치면 우린 추가로 더 공제를 받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따로 입력해 주셔야 돼요. 자, 보험료를 무엇으로 납부했다? 카드로 납부했다. 그럼 보험료를 카드로 납부한 경우는 보험료 쪽에서 공제를 받기 때문에 우리 신용카드 등에서는 무조건 안 된다. 이 보험료 얘기 나왔으니까 여러분 누구도 무조건 안 되죠? 교육비도 무조건 안 된다. 다만 교육비에 예외가 있었죠. 무슨 부분이요? 취약 전 아동의 학원비를 카드로 결제하면 교육비 인정을 해주겠다. 그것도 해주겠다겠죠? 그거 말고 하나 더 해주는 게 있었죠. 여러분 예외적으로요. 무슨 부분이요? 교복 구입비요. 네, 교복 구입비는 또 해주겠다고 했었고요. 자, 그 다음 국세 납부입니다. 국세. 자, 국세 납부는 제세공과금 납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세공과금이라든지 생활과 관련돼서 냈던 부분의 내용들은 우리 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왜 아파트 관리비라든지 톨게이트비 뭐 이런 것도 다 안 되거든요. 그래서 X입니다. 그러면 실제 이제 우리가 정리할 건 이거 모두 다 신용카드만 드렸으니까 신용카드에만 넣을게요. 근데 신용카드 입력할 때 누구요? 전통시장과 전통시장이 아닌 걸 구분해야 되네요. 그러면 저는 이 자리에 일반이라고 쓸게요. 그럼 일반 신용카드는 150만 원 더하기 1,600만 원 해서 얼마 넣어주시면 될까요? 1,750만 원을 신용카드 안에 넣어주고요. 전통시장엔 200만 원 넣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면 참 좋을 텐데요, 여러분. 시험 문제가요. 카드가 하나가 나오지 않죠. 다수가 나오고요. 여러 사람께 나와집니다. 자, 그럼 저희는 일단 김철수를 선택을 합니다. 그래서 김철수 씨 선택하고요. 본인 거라겠으니까 여러분 신용카드 등에 갑니다.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그러면 이 자리에 갔더니 신용카드 자리가 있고 현금 영수증이 있고 직불카드가 있고 전통시장이 있고 대중교통이 있죠, 여러분. 그럼 이 자리 넣어달라는 거거든요. 우리는 신용카드에 가는 거죠. 그리고 국세청입니다. 그럼 여기 국세청에 신용카드 자리 얼마요? 1,7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현금 영수증 직불카드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전통시장 사용분이 있었죠, 여러분? 얼마요? 200만 원이요? 그럼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을까요? 근데 고민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넣어주실 것. 그리고 공연 등에, 도서 공연 등에 가면 노란색이에요, 여러분. 여기 더블 클릭 좀 할게요. 자, 더블 클릭하면 도서 공연 등에 신용카드 쓴 건지, 현금 영수증 쓸 건지
직불 카드 쓴 건지 구분해서 넣어달라에 대한 난이에요. 그리고 이 자리가 흰색으로 열렸다? 무슨 의미이다? 여러분 우리 도서 공연 등은요. 무조건 공제를 받는 게 아니었어요. 이것도 총급여 기준이 있었죠. 네, 그 총급여 기준이 7천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김철수 씨 같은 경우는 총급여 7천만 원 이하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도 입력할 수 있는 난이 형성화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입력. 자, 신용카드 넣을 거 더 있을까요? 없어요, 여러분. 네,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기부금 가볼게요. 자, 기부금은 맨 하단에 있습니다. 자, 기부금은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게 뭘까요, 여러분? 제일 먼저 봐야 되는 거. 자, 연령에 대한 거 규제한다, 안 한다? 기부금 연령 규제 없어졌어요. 자, 대신에 소득금액 합계 100만 원 이하는 규제하기로 했습니다. 그러면 그 조건에 맞는 부분. 자, 그럼 지금 기부금에 가서 보니 동창회 후원금이라고 되어 있고요. 본인이 기부했대요. 자, 여러분, 우리가 기부금 중에 인정이 안 됩니다라고 하는 게 있었죠. 그런 걸 우리가 뭐라고 얘기한다? 비지정 기부금이라고 얘기한다. 우리가 사실상 기부금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기부처는 국가가 지정하는 거거든요. 근데 지정이 안 된대. 그러면 그 비지정 기부금의 대표적인 게 동창회가 있고요. 그리고 친목회가 있고요. 그리고 참 힘이 세신 분들이 있어요. 향후의 성격이 정말 강하죠. 향후회라는 것도 있어요. 자, 이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우리 왜 김씨 종친회 이런 게 있죠. 종친회도 안 됩니다. 우리 교재엔 딱 여기까지 써드렸어요. 근데 동네 유지들이 모여서 여러분 제3금융권 만드는 데가 어딘지 아시나요? 뭐 새마을금고. 여러분 그게 원래 동네 유지들이 지주가 돼서 만든 일종의 금융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그 새마을금고에 내가 지금 현재 무엇을 한 게 있다, 기부한 게 있다. 이게 가능하냐? 안 돼요, 여러분. 우리 기부단체에서 새마을금고 본 적 없어요. 이거 시험 문제를 내더라고요, 요즘에 자꾸요. 이게 법인세 쪽에서 가끔씩 냈었거든요. 근데 왜 그 소득세 쪽까지 내고 싶어 하는지 모르겠어요. 사업소득자도 아니고 일반적인 연말정산자들한테. 근데 이 부분은 안 돼요, 여러분. 네. 새마을금고라든지 이런 단체에 들어가는 것도 우리 기부처로 지정받은 적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기부금이라는 건 기부처로 지정이 되어 있어야 가능하거든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자기들이 갖고 있는 소속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 기부처로 지정한다라고 얘기하지도 않겠죠. 그런데 나머지들은 지정된 기부처에 기부를 해야만 법정기부금인지 지정기부금인지 이렇게 얘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단체들도 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거 비지정기부금. 그러면 지금 동창회 후원한 건 누가 봐도 기부금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 본인의 이재 및 구호금품이 있다라고 하고요. 24만 원. 자, 본인입니다. 본인의 이재 및 구호금품. 여러분, 이재 및 구호금품은 우리 법정기부금이다, 지정기부금이다, 법정기부금입니다. 법정과 지정기부금의 한도가 다르기 때문에 반드시 정확하게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24만 원 모두 다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있다입니다. 자, 그리고 아버지의 교회기부금. 여러분, 아버지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으셨죠, 여러분? 네, 그러면 아버지의 교회기부금도 인정이 됩니다. 얼마요? 100만 원. 자, 그럼 아버지의 교회기부금은 현재 무엇으로 들어가야 될까요? 이 부분은 지금 이제 지정기부금으로 들어가야 되겠죠? 네, 그래서 지정기부금으로 들어갑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입력. 근데 이제 부탁 하나 드릴 게 있어요, 여러분. 기부금은요, 소득금액이 확정이 되면 그 소득금액을 가지고 한도 계산을 해요. 근데 기부금을 우선적으로 공제해 주는 게 아니라 기부금에 대해서 공제받는 순서들이 있어요. 자, 제가 기부금에 대한 순서가 있다라는 건 무슨 얘기냐면, 자, 지금 현재 연말정산 입력이란 부분에 가시면 지금 보여진 화면이 왼쪽에 보여지는 건 이게 연말정산 서류 두 번째 쪽에 있는 내용이거든요. 전체를 집계하는. 그러니까 앞쪽에는 너 과세되는 소득이 얼마야? 노마자 1번. 그리고 비과세되는 소득 중에 국세청에 신고해야 되는 게 얼마야? 그게 노마자 2번. 그리고 결정세액이 어떻고 저떻고 하는 걸 보여주는 게 첫 번째 장이에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엔 총급여를 맨 꼭대기에 놓고 근로소득공제가 얼마이고 그래서 근로소득금액이 확정이 됐고 그거로 인해서 인적공제 얼마 받았고 그리고 소득공제 얼마가 있었고 그리고 무슨 뭐 과세표준이 확정이 되면 우리는 산출세액이 나왔고 그 산출세액에서 뭘 해주겠다? 우리는 세액공제를 빼주겠다. 감면을 빼주겠다. 그래서 결정세액이 어떻게 됐다. 이렇게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그 화면을 놓고 보면 어떻게 지금 이쪽 화면부터 쭉 내려와서 다시
위쪽으로 올라가다 다시 내려오는 방향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인다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렇게 나온 부분. 근데 기부금이 이쯤에 있거든요. 그러면 기부금을 먼저 빼겠어요? 여러분 다른 공제를 순차적으로 하면서 내려오겠어요? 순차적으로 하겠죠. 그러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소득공제를 하고 이제 기부금 세액공제로 넘어가는 거지 세액공제가 먼저가 아니에요. 근데 제가 이걸 왜 말씀드리냐면 저희가 이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이게 세액공제 쪽이니까 그리고 또 부양가족 명세도 작성해야 되니까 기부금을 먼저 넣기는 해요. 근데 여러분들 알아두실 건 기부금을 먼저 넣었다 하더라도 우리는 연말정산 입력에 가서 제가 여러분 입력 안 한 거 뭐 하나 있죠? 주택자금 안 넣었잖아요. 그렇죠? 그럼 주택자금 넣어야 되겠네요. 그럼 주택자금 넣고 요거 주택자금 넣고 났더니 금액이 분명히 바뀌어요. 그럼 연말정산에 대한 부분에 기부금도 바뀔 수가 있거든요. 이번 연도에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 금액이.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향을 받아서 저는 기부금이 있는 경우에는 무엇을 반드시 자료 입력이 다 끝난 다음 누굴 한 번 더 눌러달라. 자료 갱신을 한 번 더 눌러달라. 또는 재정산을 한 번 더 눌러달라고 해요. 근데 자료 갱신은 어차피 앞에 입력했던 급여자를 불러오는 거니까 요거보다는 재정산을 눌러주는 게 낫겠죠, 여러분. 이거는 다시 계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재정산 또는 재계산 이런 키가 있을 거예요. 그거를 한 번 더 눌러주는 걸 권합니다. 그래서 기부금은 사실 가장 마지막에 작업을 하세요라고 전 말씀드리긴 해요. 실무자들 얘기할 때. 왜냐면 한도가 남으면 다음 연도로 2월 해야 되거든요. 다른 건 2월 제도가 없어요. 근데 얘는 2월 제도가 있어서 더 그래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냥 지금 먼저 넣을게요, 여러분. 그러면 부양가족 쪽에 가시고 그리고 어느 부분? 기부금에 갑니다. 자, 기부금은 현재 본인과 아버지 거 있죠? 기부금자에서 더블 클릭하면 이렇게 창이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제 요 기부금에 대한 부분 입력하러 가자는 얘기거든요. 그럼 기부금 입력 탭에 가셔서 주민등록번호 자리에서 코드돔 F2번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본인 나오죠, 여러분? 본인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제 요거 본인 선택하시고 하단에 내려오시고요. 유형 자리에 가시면 우리 코드돔 F2번 누르시면 법정인지 지정인지 종교단체인지 종교단체 외인지 우리사주조합 기부인지를 물어봅니다. 그리고 지정기부금 같은 경우에 종교단체와 종교단체 외 기부금의 한도가 또 달라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선택 정확하게 합니다. 자, 본인의 기부금은 이재 및 구호금품에 해당되는 법정기부금이에요. 그럼 10번 선택하시면 되겠죠? 확인. 자, 그래서 눌러주시고요. 우린 다 금전으로 주었습니다. 현물 줬다는 얘기 없으니까요. 자, 그리고 기부처를 입력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기부처 정보 드렸죠? 자, 그러면 상호 자리에 성남 시청이라고 써주시면 되시고요. 자, 그리고 우리 고유번호가 있죠, 여러분. 고유번호 456-8312-357. 자, 넣어주시면 되시고. 자, 그리고 건수는 특별한 얘기가 없으면 한 건으로 넣어줍니다. 그리고 공제재산 기부 금액은 현재 얼마에다? 24만 원 넣어주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기부 장려금 신청하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근로장려 세제 부분 해당 사항 없기 때문에 입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부탁드릴 거 하나가 있어요. 자, 시험은 또는 저희 교재는 어차피 수험서니까 다 국세청 자료라고 자 정해드렸어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기부금은 국세청 자료일 수도 있고 외부에서 받아온 자료일 수도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국세청이라고 체크가 되어 있어요. 아니면 기타로 꼭 바꿔주세요. 업무 하실 땐. 시험은 중고대로 가시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본인 거 입력이 끝났습니다. 그 다음 우린 본인 말고 또 누가 있어요, 여러분? 아버지요. 그러면 본인 거 입력 끝나고요. 바로 하단에 내려와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 아버지 김철재 씨를 선택합니다. 그리고 확인. 자, 유형 자리 가셔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리는 종교단체 외이죠. 여러분 지금 보세요. 뭐가 안 보여요? 우리 이론 수업할 때 이런 외우셔야 돼요라고 했던 부분이요. 무슨 부분이요? 자, 본인만 인정되는 기부금이 있었죠. 정당 후원하는 거. 우리사주조합 출연금. 근데 안 보이죠. 그렇죠. 여기 들어올 이유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컴퓨터는 일정 부분 세법에 있는 요건에 해당 없는 키들은 안 들어오게끔 걸러주는 역할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걸 우리는 이론으로 배웠던 거죠. 근데 요 작업을 하는 거로 배웠더라면 사실상 내가 아버지의 정당 후원금이 있었다. 근데 내가 이걸 작성하라는 문제가 나왔다. 근데 아무리 봐도 정당 후원금 코드가 없죠. 그럼 안 넣는 건가 보다. 이렇게라도 감지하지 않았을까요? 근데 이쪽 서류 작성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러다 보니까 자꾸 그걸 암기해서 여러분들 갖고 가고 있으셨던 건데요. 네, 정당 후원금과 우리사주조합 출연금은 본인밖에 안 돼요. 자, 그러면 아버지는 종교단체 지정기부금입니다. 41번 코드 씁니다.
자, 그리고 금전으로 기부했고요. 그리고 기부처는 천국교회라고 드렸으니까 천국교회라고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사업자 번호는 123-12-12345라고 드렸으니까 그대로 넣어줍니다. 건수는 한 건으로 갈게요. 공제대상 금액은 100만 원으로 들어가겠습니다. 국세청 자료라고 기본전제 드렸으니까 국세청을 넣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요거 입력하실 때 또 하나 여러분들이 알아두실 건 우리가 정당후원금 같은 경우 입력할 때요. 우리가 전체 금액을 다 넣는 거고요. 그 중에 정당후원금 전체 금액 중에 10만 원은 뭐로 들어가야 되고요. 10만 원은 정치자금으로 가고 우리 초과된 10만 원 초과 금액부터는 다 뭐로 간다? 법정으로 가죠. 네, 그것도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여기 입력이 끝나신 다음 기부금 조정 탭이 있어요, 여러분. 기부금 조정. 여기 정신사 나오니까 지울게, 여러분. 자, 그럼 기부금 조정 탭에 갑니다. 그럼 기부금 조정 탭에 가면 기부금에 입력했던 부분, 우리 기부자 인적사항별로 기부처의 내용들 넣어줬죠, 여러분. 이 부분이 기부금 조정 탭에 가면 법정 기부금 얼마, 종교단체 기부금 얼마라고 해서 집계가 됩니다. 그럼 처음에 들어올 때는요, 무슨 부분?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이 얼마이고 공제를 못 받아서 다음 연도로 이월되는 게 얼마인지는 안 보여지고 그냥 무조건 이월되는 걸로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이 없으니 우리는 공제 대상 금액이 124만 원이 그대로 이월된다고 보는 거죠. 이해됐을까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한도 금액 가지고 기부금 공제를 받아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 하단에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키가 있어요, 여러분. 이건 교재 페이지 몇 페이지 보시면 되시냐면 645페이지 기부금하고 관련된 부분이 있어요. 이건 자격증뿐만이 아니라 업무도 거기에 번호 써드렸을 거예요. 그 번호 순서대로 갑니다. 그러면 공제금액 계산이라는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 지금 현재 무슨 부분? 우리가 한도 금액 가지고 얼마가 공제가 가능하고 지출한 게 얼마여서 얼마 받을 건지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들어갔더니 아무것도 안 들어온다. 불러오기, 공제금액 반영, 전체를 다 지우겠다. 지금까지 작업한 거 저장하겠다. 메뉴를 닫겠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록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소득명세 확정이 됐죠, 여러분? 그리고 이제 소득금액도 확정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우린 기부금 입력도 끝났네요. 그걸 불러오는 키예요. 그러면 여기 불러오기 기능을 눌러주시면 근로소득 금액과 제가 소득금액 확정됐다고 했어요. 그리고 기부금 입력했죠. 네, 그거 불러오겠네요. 예 눌러주시면 이렇게 금액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상단에 근로소득 금액은 4,915만 원이다. 이 금액은 어디서 불러왔을까요? 연말정산 입력에 가시면 총급여가 확정이 됐고 근로소득 공제를 빼서 근로소득 금액이 확정이 됐을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소득명세에 의해서 소득이 확정된 게 연말정산에 가서 총급여로 반영되잖아요. 그게 정리가 제대로 안 돼 있으면 뒤에 게 계속 문제가 돼요. 우리 의료비 지금 벌써 넣었지만 의료비도 문제가 될 거고 신용카드도 문제가 될 거라고요. 그래서 소득명세 확정을 항상 먼저 한다라고 기억해 주시고 그러면 지금 그 금액에 우리 정치자금 기부금 외 세액공제 대상 금액이 이만큼이고 세액공제 가능액이 이만큼이다라고 들어옵니다. 그러면 지금 보시면 얼마? 당해 기부금, 법정 당해 기부금은 24만 원이 있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를 받을 거고 그래서 36,000원이다. 우리 지정기부금이 있었죠, 여러분? 종교단체 당해기부금에 100만 원 지출이 있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 15% 공제 받을 거고 그래서 얼마? 15만 원. 그럼 지금 여러분 공제가 가능하다는 세액공제 가능 금액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지출한 기부금이 더 작죠, 여러분? 그럼 우리는 전부 다 공제 받을까요? 안 받을까요? 124만 원 지출한 거 전부 다 공제 받죠. 그리고 여기는 124만 원이고 여기하고 비교하실 때 조심하실 게 있어요. 여기는 공제 대상 금액이고요. 여기는 세액공제 가능액인 거예요. 세액공제 가능액. 그래서 한도까지 계산돼서 위쪽에 보여줍니다. 그럼 우리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가 없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36만 원 그리고 15만 원 합쳐서 18만 6천 원 세액공제 받을 거고요. 다음 연도를 이어라는 건 없겠네요. 그럼 이 부분을 어디에? 여러분 지금 제가 화면 움직였어요. 우리 지금 해당 연도 공제금액 반영된 거 없죠, 여러분? 그럼 여기에 반영해 줘야 되지 않을까요? 그럼 여러분들이 손으로 반영하는 게 아니라 여기 공제금액 반영이라는 키를 눌러주면 이 앞으로 반영이 되고요. 연말정산 자료 입력 부분에도 같이 반영이 되는 부분이에요. 쉽게 생각하면. 그러면 공제금액 반영이라고 눌러주고요. 그럼 해당 연도 공제금액에 반영하겠느냐? 라고 물어보죠. 네, 저희 반영할 거예요. 예 눌러줍니다. 자, 그래서 저장이 완료됐고요. 그리고 저희는 저장할 거고요. 그리고 메뉴는 종료해서 나오겠습니다.
그러면 이 자리 반영돼서 2호라는 금액은 하나도 없다고 나오죠. 이해됐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돌아가는 프로세스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부금을 하실 땐 순서가 있어요. 그래서 그 순서를 맞춰주셔야 된다는 게 우리가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반드시 정리를 잘 하고 가셔라. 됐을까요?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모두 다 되셨으면 우리는 무슨 부분? 확인이라는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럼 여러분, 자, 기부금란에 갔더니 본인 자리엔 24만 원이 슬며시 들어오고요. 김철재 아버지 자리엔 100만 원이 슬며시 들어옵니다. 그리고 하단에 기부금은 124만 원이라고 나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 합계 보시면 보험료 얼마, 의료비 얼마, 교육비 얼마, 신용카드 얼마, 그리고 기부금 얼마라고 들어오는 부분이에요. 됐을까요? 그리고 여러분 의료비 최소 금액은 몇 프로? 3%. 신용카드 최소 금액은 몇 프로? 25%가 여기 바로 눈에 보이죠. 그래서 직원들이 계속 저걸 물어보기 때문에 3%와 25% 규정은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격증은 주어진 조건에 OX를 해서 O인 거 다 넣으면 맞았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업무는 종업원들이 계속 왜 내가 신용카드 금액 이거밖에 안 돼요라고 하거든요. 그럼 지금 신용카드는 최소한 1,550만 원을 사용하지 못했다라면 신용카드는 공제받을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이 사람은 신용카드 공제 금액이 들어오겠네요. 왜냐하면 1,750만 원에 전통시장 200만 원 사용한 게 있으니까요. 근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1,550만 원 빼면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 정말 작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의료비 같은 경우도 여러분 지금 저희 의료비 지금 집계한 거 보시면 500만 원에서 200만 원 빼고 300만 원이거든요. 의료비로 들을 수 있는 게. 근데 사실상 의료비 최소 얼마를 넘쳐야 3% 넘쳐야. 근데 그게 얼마에다? 186만 원. 그럼 300만 원에서 186만 원 빼면 우리는 114만 원만 의료비 대상으로 들어올 겁니다. 정말로 그렇게 들어온지도 봐야 되겠죠. 그래서 아예 아래쪽에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럼 지금 저희 나와져 있는 부분에 기부금, 교육비, 우리 의료비, 보험료, 신용카드 입력이 끝났죠. 이제 누구 남았어요, 여러분? 주택자금,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는 게 남겨져 있네요. 그러면 연말정산 자료 입력 부분에 가겠습니다. 자, 연말정산 자료 입력 부분에 오셔서요. 우린 누구를 보자. 자, 일단 총급여에서 근로소득공제와 근로소득공제를 해서 근로소득 금액이 나왔고요. 그리고 인적공제 부분들 정리가 됐습니다. 그리고 연금보험료, 특별소득공제 부분이 이제 반영이 되죠. 연금보험료 들어온 거 확인됐고요. 우리는 특별소득공제 부분에 갔더니 보험료와 주택자금 쪽이 있거든요. 보험료는 급여자리에서 자동 반영됐으니까 여러분이 더 손대실 건 없어요. 근데 누구는 손을 대주셔야 돼요? 주택자금. 그럼 주택자금을 봤더니 자, 우리 주택자금 쪽도 가시면 여러분 34번 주택자금 쪽에 무슨 부분? 주택차입금 원리금 상환이라고 해서 대출기간과 거주자께 있고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이 있고 이렇게 나와져 있거든요. 그러면 노란색은 더블 클릭하시면 된다고 했잖아요. 여러분 더블 클릭하시면 이렇게 창이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택 마련 저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무슨 부분 우리 그 다음에 나와지는 게 원리금과 관련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에 대한 부분 그리고 장기주택 저당 차입금에 대한 부분 요거 세 개 다 합산해서 한도 계산된다고 했었죠, 여러분. 그게 이제 들어져 있는 부분이에요. 그러면 요 내용 가지고 정리를 하셔야 되겠죠.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더 미리 넣기 전에 하나 확인할게요, 여러분. 자, 지금 보시면 대출 기간 자리는 노란색이에요. 그쵸? 그럼 여기서 더블 클릭하면 지금 대출 기간과 관련된 우리 전세대금 대출이 있었다. 그러면 대출 기간 은행에서 대출 받았다? 그럼 요 자리에 넣어주시고 끝내면 돼요. 근데 우리 거주자한테도 무엇할 수 있다. 빌려온 게 있으면 인정이 된다. 당연히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꼭 쓰시고요. 그리고 이자도 몇 프로 주겠다. 그래서 1년마다 공시하는 우리 정기예금 이자율 2021년도 기준으로 1.2%다. 그거보다 더 높은 이자를 줘야 된다.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러니까 1.2%만 주시면 돼요. 쉽게 생각하시면. 그리고 그 이자가 나간 것도 증명하셔야 된다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한 걸 넣어야 되는데 저는 그게 해당이 된다라고 하면 여기다 넣고 싶은데 회색이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다른 데서 넣는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본인의 총 급여가 5천만 원 이하였다. 그래서 아는 지인한테 돈 빌려서 나는 전세를 지금 살고 있다라고 하시면 이 부분은 여러분 지금 연말정산 입력 옆에 가시면 월세와 주택 임차라는 글씨 보여요. 자, 주택 임차라는 부분을 여기서 넣어야 돼요. 그래서 거주자 간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으면
돈 누구한테 빌려왔는지 그 사람의 인적 정보를 받겠대요. 허위자들이 있을까 봐 이거 받는 거거든요. 그래서 제가 금전 소비대차 계약서 꼭 써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리고 우리 차입금 이자율 최소한 국가가 공시하는 정기예금 이자율만큼은 줘야 돼요. 그러니까 더 높이 줄 필요도 없어요. 그리고 대부분 이거 거주자 보면 친척인 관계들이 많거든요. 또는 동생, 오빠 이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다면 이 부분에 넣는 이자는 정기예금 이자율 1.2. 근데 이것도 계약 기간에 따라 틀려요, 여러분. 올해 계약하신 분들은 1.2예요. 3월 이후에 계약하신 분들은. 근데 작년에 계약하신 분들은 작년 이자율을 맞춰야 돼요. 네, 그런 조건은 달라집니다. 이 자리에 입력을 하면 어디에? 연말정산 입력에 이 자리에 들어오는 거예요. 됐을까요? 자, 그리고 우리 아까 여기서 더블 클릭했더니 여러분 또 무슨 자리? 이상하다. 주택마련저축 자리가 모두 다 또 회색이네. 그럼 여러분 이 주택마련저축은 또 어디서 넣어야 되냐는 거죠. 그리고 여기 40번 자리에 갔더니 주택마련저축에 청약이 있고 주택 청약이 있고 근로자 주택마련저축이 있고 이렇게 있는데 회색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부분도 여기서 못 넣는다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은 어느 부분에 여러분 연금저축 등 1이 있고 연금저축 등 2가 있어요. 이거 노마차 1, 2거든요. 그럼 연금저축 등 1에 가시면 연금계좌와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이 연금계좌와 연금저축으로 나뉘어 있고요. 그리고 여기 무슨 부분? 주택마련저축에 갔더니 청약이 어떻고 쭉 들어오죠, 여러분. 그래서 이 자리에서 입력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무슨 부분? 연말정산과 관련된 주택 관련된 부분에 주택마련저축과 관련된 부분 그리고 거주자한테 빌려온 주택 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이 있었다라면 우리 외부에 있는 탭을 사용하셔라. 스마트 A 쓰신 데 가시면 더블 클릭 됐어요. 그렇게 사용합니다. 그럼 저희는 저희 거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그럼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이라고 했고요. 그럼 장기주택 저장 차입금 더블 클릭해놓고 이제 이렇게 화면을 놓고요. 볼게요. 자, 주택은 국민주택 규모이고요. 1주택자이고 세대주의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일반적으로 주택이 하나 있는 상태에서 대출받는 거 문제 안 된다고 했어요. 가끔 그런 경우도 있으세요. 대출을 뒤늦게 받기도 하거든요. 그럴 수도 있고 집을 이전하는 관계에서 들어갈 수도 있고 이 사람은 어찌됐든 2주택자가 아니니까 우리 대출에 대해서 공제받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 국민주택 규모 꼭 충족해야 되는 이유는 없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얘기 했었죠. 국민주택 규모를 충족한다, 충족하지 않는다. 우리 교재 잠깐 페이지 넘어갈게요, 여러분. 잊어버리자. 이게 지금 현재요. 제가 봤을 땐 주택자금 시험 문제 중에 지금 드렸던 이 문구가 제일 어려웠었던 문구이지 않았나 싶어요. 제가 왜 그렇게 말씀드리냐면 주택자금 문제가 시험 문제 나올 때 모든 요건 충족 문제로 많이 내요. 그러다 보니까 주택자금을 대부분 머릿속에 안 갖고 가셨던 거죠. 근데 시험 문제 이게 나와버리니까 이건 또 뭔 소리야? 이렇게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우리 교재 부분에 보면 최소한 제가 기억은 하고 가세요라고 해서 써드린 부분이 있어요. 저도 지금 페이지를 넘기고 있는데 몇 페이지 있는지 기억이 바로 안 나서 여러분 우리 355페이지네요. 355페이지 한 번 더 보세요. 그래서 355페이지 가보시면 주택자금과 관련된 부분이 나와져 있고요. 네. 그 부분에 가시면 뭐가 써 있을 거냐면 자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현재 시점의 법은 5억 이하였어요. 자 그러면 기준시가도 영향을 주죠. 그럼 지금 보시면 주택 취득 시점에 2014년 5월 6일 날 샀고요. 기준시가는 얼마에다? 3억 5천. 그럼 여러분 지금 이것도 조심해야 되죠. 올해 샀으면 속 썩을 일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지금 현 시점의 기준시가는 5억이거든요. 5억 원 이하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단서가 붙었었죠. 뭐라고 단서 붙여드렸었냐면 우리 몇 년도 이전에 산 것. 자, 우리 2013년도 이전. 201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3억이었고요. 자, 그리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건 4억이에요. 그럼 여러분 5억은 2019년도 1월 1일 이후부터예요. 근데 몇 년도에 샀어요? 14년 5월 6일. 그러면 우리 지금 요 사이에 끼는 거죠. 그럼 왜냐면 지금 현재 여기까지 한 1단락을 짓고 그 다음부터는 4억이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4억이라고 하는 부분의 적용은 2014년도 1월 1일부터 2018년도 12월 31일인 거거든요.
5억 이하는 언제부터인 거고요? 2019년도 1월 1일 이후부터는 5억이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왜 연역 관리해야 되는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다행히도 3억 5천으로 주어서 4억 원 이하 조건은 맞아요. 문제는 없어요. 근데 이거를 3억 5천이 아니라 4억 5천 줬더라면 이건 공제 못 받아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고민거리 문제였던 거죠. 실제 이런 단서가 나오면. 그래서 지금 일단 우리 기준시가는 문제가 없습니다, 여러분. 기준시가 문제 없고요. 그리고 우리 장기주택 저당차입금 이자 상환액은 우리 국민주택 규모가 기존에는 있었어요, 여러분. 근데 국민주택 규모도 폐지가 된 상태죠, 여러분. 그래서 이 국민주택 규모라는 부분에 단서가 붙어 있지만 이 국민주택 규모는 언제 차입한 거, 이 부분은 2013년 12월 31일 이전까지는 국민주택 규모의 요건을 충족했어야 됐어요. 근데 지금은 아니에요. 그리고 지금 14년도니까 문제될 거 없죠, 여러분. 13년 12월 31일까지는 국민주택 규모 2여야 되지만 우리 14년도 1월 1일부터는 국민주택 규모 2든 아니든 다 공제재정에 들어올 수 있거든요. 그럼 문제될 수 없죠. 네, 그래서 문제될 거 없고. 그리고 지금 현재 배우자 공동명의인데 지금 현재 본인이 대출을 받았으니까 요건은 충족을 한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리고 상환기간은 몇 년? 15년. 현재 대출받는 건 15년 이상짜리는 다 들어올 수 있습니다. 과거에 15년이 아닌 10년짜리도 있긴 했어요. 근데 지금은 다 15년 이상부터 들어오고요. 자, 그리고 고정금리와 비거치가 있어요. 이것도 중요해요, 여러분. 왜냐하면 지금 여기 프로그램에 가서 보시면 자, 2011년 이전 차입금인지 2012년 이후 차입금인지 2015년 이후 차입금인지 구분하래요. 자, 우리는 2014년 5월 6일 날 취득하면서 대출받은 거예요. 그러면 2015년 이후에요? 2012년 이후에요? 2012년 이후 차입금을 가야 되겠죠? 왜냐하면 저희는 2014년 5월 6일 날 취득하면서 대출받았으니까 이 자리에 들어가야죠. 여기는 15년도부터 들어가는 거니까. 그쵸? 근데 뭐가 달라요, 여러분? 여기 보시면 무슨 금액, 우리 1번과 2번과 그리고 기업과 니은과 뭐 이렇게 더하기를 해라. 그래서 그 더해진 금액에 누구와 비교해서 같거나 우리 무엇하다 작은 금액 인정한다고 하잖아요. 그럼 결론적으로 한도가 다 달라요. 그것 때문에도 중요해요. 그래서 나온 부분들. 그리고 여기 글을 읽으실 때 또 무슨 부분? 자, 2012년 이후부터 차입해서 2014년 12월 31일까지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식 상환에 우리는 5어가 붙어 있고요. 그리고 2015년 이후 차입에는 고정금리와 비거치에 AND가 붙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AND와 5의 요건은 아시잖아요. 자, 5어라는 부분은 두 개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은 너 최대 1,500만 원까지 공제받을 수 있어.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AND이면 고정금리이면서 비거치였을 때만 1,800. 근데 두 개 중에 하나이면 1,500. 이거 지금 요건 다 충족 안 돼? 그러면 기타.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리고 15년 이상이냐, 10년에서 15년이냐 이렇게 나오고요. 그러니까 이게 기간에 따라서도 다르고 요건에 따라서 다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글을 잘 보시고 입력하셔야 되는 거예요. 한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그래서 현재 요건 모두 다 가능하고 우리는 현재 무슨 부분이다? 우리 고정금리의 비거치네요. 그러면 고정금리의 비거치 둘 중에 하나만 충족하면 되는데 저희는 다 충족했네요. 그러면 요 자리에 입력해야 된다는 거죠. 됐을까요? 만약에 2000 몇 년도? 15년도 이후 차입이다 라고 하시면 15년 이상인지 아니면 10년부터 15년까지인지 내용 찾아서 난 구분해 주시고요. 됐을까요? 그래서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요거 기억 안 나시는 분도 혹시라도 있으면 355페이지에 있는 내용 한 번 더 보고 들어가세요. 근데 시험 문제가 연말정산이 난이도가 조금씩 올라가는 느낌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예전에 냈던 패턴은 여전히 가져가지만 거기에 변수들을 계속 하나씩 하나씩 끼워놓고 있는 실정이거든요. 자, 저희는 넣겠습니다, 여러분. 장기주택 저장차입금 이자 상환액에 2012년 이후 차입분에 니을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시 상환란에 입력합니다. 여러분 금액은 얼마라고 되어 있었냐면 500만 원이죠. 그 본인 거니까 공제받는데 전혀 문제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불입 상환 자리에 5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요거 500만 원 넣어주시고요. 그리고 확인 버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는 거. 자, 그리고 우리 연금이라든지 지금 저희 문제는 연금은 연금 하나 있군요, 여러분. 연금이라든지 저축이라든지 문제가 나오면 반드시 별도 탭을 넣어줘야 된다는 거. 자, 우리 연금 들어갈게요. 제가 연금이 없는 줄 알았어요. 자, 연금저축란에 가시면
본인의 연간 불입에 2009년 2월 10일 가입했고요. 국민은행이고 가입의 계좌번호는 이렇습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60만 원 불입한 게 있다라고 하네요. 자, 연금저축은 무조건 머릿속에 기억해 주실 건 무엇이다? 본인 것만 된다. 그래서 어떠한 경우도 다른 사람 건 안 돼요, 여러분. 본인 것만 된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입력하러 갈게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여기서 글씨 하나 조심하셔야겠죠, 여러분. 개인자가 붙은 건 소득공제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디에 우리 개인자가 붙어 있는 건 그 밖에 소득공제 쪽에 가면 38번 개인연금저축이라는 부분이 있죠. 이 자리에 들어야 됩니다. 이것도 여러분 계좌번호가 붙어야 되니까 당연히 연금저축 등 원과 투 쪽에서 선택해야 되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개인자가 안 붙어 있는 건 세액공제 부분입니다. 그럼 그 부분은 세액공제 쪽인 어느 부분, 여기 연금계좌에 갔더니 과학기술공제, 근로자 퇴직연금, 그리고 연금저축이라는 자리가 있죠. 그래서 요 연금계좌 쪽에 넣어주셔야 돼요. 이것도 회색이네, 여러분. 계좌번호를 넣어서 신고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요 부분 연금저축 등 1과 2 쪽에서 입력합니다. 그럼 1번 선택할게요. 그럼 연금저축 중 노마자 1번 탭을 선택을 해주시면 입력할 수 있는 창이 활성화가 됩니다. 제 거는 갑자기 창이 조금 늦게 열렸어요. 자, 그리고 지금 현재 프로그램은 여기 글씨, 요 글씨 따라가요, 여러분. 자, 연금계좌 세액공제 갔더니 연금계좌라고 써 있어요. 근데 그 옆에 과학기술인 공제와 근로자 퇴직연금은 요 자리에 넣으래요. 그리고 아래쪽에 내려왔습니다. 연금계좌 세액공제 부분에 개인연금저축과 연금저축에 대한 부분, 그리고 여기 숫자는 여러분 국세청 남번호예요. 그래서 38번에 들어가는 것도 이 자리에서 59번에 들어가는 것도 이 자리에서 입력해라. 이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는 59번 연금저축이죠. 네, 연금계좌 세액공제 쪽. 그러면 몇 번? 2번 선택합니다. 자, 그리고 코드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눌러주시고요. 우린 국민은행 가입했네요. 국민자 검색합니다. 그래서 주식회사 국민은행 계좌번호는 124578이라고 드렸으니까 넣어주시고요. 하이픈이 붙어 나온 경우가 있어요. 그럼 하이픈까지 포함합니다. 자, 납입 금액은 360만 원 넣어주시고 엔터. 자, 그러면 우리 소득 또는 세액공제 금액 43만 2천 원이라고 등장이 됩니다. 그럼 요거 다 입력하셨으면 연말정산 입력 부분에 가시면 요 자리에 들어옵니다. 됐을까요? 여러분 저 일단 하나 사고 친 게 있거든요. 무슨 사고 쳤을까요? 자, 저희 소득명세 입력했고 부양가족 소득공제 가셔서 입력 쫙 했고요. 그리고 우리 지금 어느 부분 연말정산 입력에 와서 우리 추가 입력을 할게요라고 입력 끝냈습니다. 그런데 우리 부양가족 소득공제라고 하는 탭에서 입력했던 부분에 우리 뭐가 있었다? 신용카드가 있었고 근데 지금 신용카드 부분은 소득공제 쪽이거든요. 그럼 그 신용카드 부분이 들어와야 되겠죠, 여러분? 그래서 신용카드와 관련된 이 부분의 금액이 일단 안 들어왔고 그리고 특별세액공제 부분에 갔더니 보장성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쪽 입력한 게 있는데 또 안 들어왔잖아요, 여러분. 자, 요거 왜 안 들어왔죠? 자, 여기서 다시 입력할 수는 있어요. 근데 우린 두 번 일 안 한다고 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양가족 소득명세 쪽에 입력을 하시고 나면 반드시 소득공제 쪽에 입력하시고 나면 우린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제가 교재 요거 순서대로 해드렸는데 그거 빠뜨리고 다른 거 먼저 넣었거든요. 그럼 부양가족 탭 불러오기 누르셔서 지금 여기 글씨 읽어보시면 부양가족 탭에 입력된 보험료, 의료비, 신용카드, 기부금 지출액을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각각 항목으로 반영하겠다란 메시지예요. 그리고 기부금 같은 경우는 기부금 조정택에 해당 연도 공제 금액을 모두 작업을 했어야만 여기 들어옵니다라고도 써 있죠. 자, 우린 다 하고 들어왔어요, 여러분. 확인 버튼 눌러줍니다. 자, 그럼 요 메시지 충전되는 것처럼 나와져 이 메시지가 모두 다 끝날 때까지 잠시 기다리세요. 그럼 여러분 신용카드 사용액은 1,950만 원이 들어왔고요. 더블 클릭합니다. 그러면 우리 전통시장 대중교통을 뺀 신용카드가 1,750 그리고 전통시장 200만 원 사용한 거 있었죠, 여러분? 그 부분 들어온 거고 총급에는 6,200이고 최저 사용은 1,550이다. 그러면 1,950 중에 1,550을 뺀 나머지가 공제 대상에 들어가서 계산이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고요. 자, 그리고 우리 어느 부분 일반 보장성. 자, 일반 보장성은 여러분 저희가
초과된 금액 넣어도 우리 공제받을 수 있는 대상 금액은 100으로 다 잘라줄 것이다. 고민하지 말고 그냥 지출한 금액 다 넣으세요라겠어요. 그래서 140만 원 넣었더니 우리 공제 대상 금액이 얼마? 100만 원 들어와서 12%, 12만 원밖에 안 되죠, 여러분. 장애인은 15% 공제해주죠. 자, 그리고 이제 의료비입니다. 의료비나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자, 이 부분이 노란색이 여러분. 노란색이면 더블 클릭합니다. 그럼 요 자리에 들어오죠. 우리 시험의 문제가 뭐냐면 연말정산 탭에 입력하라는 문제를 내요. 그럼 여러분들 여기다 직접 입력하고 있었다는 거거든요. 근데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지만 여러분 자격증만 여기다 직접 입력하는 거로 문제를 내는 거고요. 반드시 누가 선행되어야 된다? 부양가족 소득공제가 반드시 선행돼야 돼요. 이거 없이 연말정산 신고 못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무조건 해야 되는 작업이에요. 업무는 무조건. 시험은 내면 하시고 안 내면 패스. 이해됐어요? 그러니까 대부분들이 자격증만 공부하다 보니까 여기만 넣으면 된다고 자꾸 생각을 하세요. 그건 자격증만이에요. 자격증만 이렇게 내고 있는 거고 우리는 앞에 산 거대로 반드시 이 자리에 와서 다시 입력하시거나 또는 상단에 아이콘 눌러서 반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본인 거 500만 원 그리고 실손 200만 원 빠지죠. 그럼 300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300만 원에 우리 공제대상 금액 가지고 들어오는 부분입니다. 근데 왜 공제대상 금액이 이게 작아졌어요? 라고 하신다면 제가 말씀드렸죠. 총급의 몇 프로 넘쳐야 된다고요? 3% 넘어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분명히 총급의 3% 넘친 금액을 빼고 공제대상에 들어올 것이다. 빼고 들어왔죠. 그래서 300이 그대로 못 들어갔잖아요. 그래서 이 금액에 우리는 공제대상 금액이 계산이 된 거예요. 15% 계산됐겠죠. 자, 그리고 교육비. 자, 교육비도 더블 클릭하시면 시험은 또 여기서 입력하라는 문제 내죠. 그럼 우리는 입력합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도 또 노란색 있네요. 그 얘기는 뭘까요? 아이가 한 명이 아니라 여러 명일 수 있잖아요. 그럼 한 명당 300이잖아요. 우린 취약적 아동이 6살 아이와 4살 아이가 있다. 그리고 우리는 교육비 지출한 게 있다. 그럼 여기다가 합쳐서 넣는 게 아니라 인당 한 명씩 구분해서 넣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래서 더블 클릭키가 있는 거예요. 됐을까요? 그래서 그 부분이고요. 우린 대학생 한 명, 이거 배우자 거였죠? 본인 거 800. 그러면 공제대상 금액 1,000만 원이 들어와서 공제금액 15% 계산이 됐네요. 자, 그리고 기부금이 있더라. 그럼 기부금은 무슨 부분? 그럼 이월 공제가 가능하다고 했죠? 현재 10년 동안 이월 공제가 가능해요? 그러면 몇 년도 거 이월한 거 공제받은 거니라고 부분 때문에 이렇게 글씨가 많은 거고요. 자, 우리는 시험 문제가 다 금년도 지출을 냅니다. 그럼 항상 우리 당해자를 찾아갑니다. 당해연도 법정 기부금인지 당해연도 종교단체 기부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고 저희는 모두 다 공제 받죠, 여러분. 네, 그래서 요거 다 공제 받으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오는 부분. 그래서 여기 노란색 부분이 많이 되어 있지만 어느 쪽에서 누르든 화면은 똑같아요, 여러분. 그래서 앞에 부양가족 소득 공제 탭에서 기부금 입력하실 때 반드시 계산을 어디까지? 기부금 조정까지 다 하고 들어오셔라. 이게 재계산이 필요하면 우리는 자료갱신에 있는 무슨 부분? 재정상키 눌러서 계산을 돌려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까지 해줘야 연말정산 입력에 부양가족 탭 블록이래야 반영이 제대로 돼요, 여러분. 그리고 이제 저 재정산 누르고 나면 우린 지금 현재 사실상 국가한테 다 돌려받아야 되는 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 기부금도 공제를 다 받겠지만 우리 소위 말해서 납부세액이 발생이 되기 시작을 할 수도 있고 또는 돌려받는 금액이 실제 결정세액이 워낙 작아서 다 돌려받는다. 그럼 기부금 공제를 다 안 받을 수도 있거든요. 이 사람은 일부는 내잖아요. 그래서 일부를 돌려받죠. 근데 결정세액이 0이래요. 그러면 사실상 공제받을 부분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럼 기부금이 다음 년도 2월 될 수도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같은 경우 2월 공제 금액이 없지만. 그래서 이제 그렇게 정리가 되고요. 이 사람 같은 경우 여러분 지금 봤더니요. 총급이 얼마예요? 6,200이에요. 근데 실제 부담하는 실효세율은 우리 실효세율은 얼마이다? 1.2%예요. 상당히 적죠, 여러분. 1.2%. 네, 그래서 1.2%이고 이렇게 환급세액이 나와지는 부분입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업무는 이렇게 움직이는 부분입니다. 업무는. 그래서 정리를 이렇게 합니다. 자, 우리 두 번째 실습예제도 들어가 볼게요. 두 번째 실습예제는 무슨 부분? 연말정산 탭만 넣는 거로 가볼게요, 여러분. 네. 두 번째 부분은 그럼 이제 학용자식 거 넣어보도록 할게요. 시험 문제는 저는 이제 부양가족 탭 생략하라고 했잖아요. 시험 문제는 어떻게 낼까요? 연말정산 입력 탭만 입력하시 이렇게 낼 거예요.
네, 시험 문제는. 자, 우린 하경자 씨 불러놨고요. 하경자 씨 거 내용 보겠습니다. 다음 자료를 보고 중도 입사자 하경자 씨의 연말정산 부양가족 탭은 생략해달라라고 되어 있고 완성하시오. 단 하경자 씨의 가족은 생계를 같이 하고 있으며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 명세 변경은 없다. 이 사람이요. 전근무지 정보가 들어오게 되면 소득이 실질적으로 늘어나요. 그것 때문에 부녀자 세액공제 부분이 사실 못 받는 상황이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그건 고려하지 않는 거로 가려고 일부러 부양가족 명세 변경은 안 하는 거로 가자라고 드린 거예요. 자, 자료 1번은 근로자 소득공제 명세서에 첨부된 증명서류이고요. 국세청 간소화 서비스 자료라고 드렸고요. 그리고 위에 있는 소득공제 관련 지출은 모두 하경자 씨가 부담한 것으로 한대요. 그럼 하경자가 모두 지출한 거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자, 그리고 자료 2에 갔더니 정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의해서 근무처 정보 그리고 소득 명세에 대한 부분, 세액 명세 정보가 들어와져 있네요. 그래서 이렇게 정보가 들어온 부분. 그럼 여러분, 우리가 입사자가 있으시면 누굴 먼저 하셔라? 소득 명세를 먼저 하는 게 맞다겠어요, 여러분. 그래서 소득 명세가 1번. 그리고 나서 나머지 작업을 하셔라. 부양가족은 변화가 없다라고 했고 부양가족 소득공제도 별도로 넣는 거 안 하기로 했어요. 그럼 결론적으로 연말정산 입력 탭에 바로 넘어가라는 거예요. 시험은 그렇게 내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저희는 자료 2번에 있는 정근무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에 대한 근거 자료를 입력해 볼게요. 그럼 하경자 씨 불러들여놨고 소득명세에 갑니다. 그리고 종근무지, 정근무지라고 되어 있는 자리에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나와져 있는 정보 입력하는 거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주식회사 회사는 해양이네요. 그러면 근무처명 9번란에 주식회사 해양이라고 넣어주시고 사업자 등록번호 입력합니다. 120-81-34671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근무의 기간은 언제부터? 2021년 1월 1일부터 2021년 8월 25일까지 입력을 합니다. 그리고 이 하경자 씨가 정근무지에서 감면 조항이 있었다라고 하시면 감면 기간 꼭 넣어주시고요. 저희는 감면 기간 없습니다. 자, 그리고 급여에 대한 부분. 자, 급여 총액은 현재 3천만 원, 상여는 100만 원. 자, 그리고 출산보육 비과세가 있고요. 건강, 장기 요양, 고용보험, 국민연금 등 4대 보험 징수금액이 있었네요. 그거 넣어주셔야 되겠죠. 그럼 급여 자료에 3천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그리고 상여 총액 자리 가셔서 14번 자리에 얼마요? 100만 원을 입력합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넣어주시면 총 급여는 3,100이었네요, 여러분. 근데 지금 문제가 뭘까요? 아, 이 종업원은 전 직장에서 뭘 받은 적이 있다? 출산보육 비과세를 적용받은 적이 있더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면 출산보육 비과세 80만 원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러면 그 부분에 요건이 있으시면 여기 비과세라고 되어 있는 안에 넣어줍니다. 그럼 출산보육은 몇 번 자리이죠? 18-2번 자리이네요. 그럼 18-2번 자리에 들어갑니다. 18-2번 자리 출산보육 월 얼마? 10만 원 비과세. 그럼 이 자리에 80만 원을 입력하면 됩니다. 자, 간혹 이런 경우가 있으세요. 종업원이 입사를 하는데 8월 달에 그러니까 8월 달에 그만두고요. 8월에 우리 회사를 들어왔대요. 근데 그 회사도 출산보육 비과세 10만 원 있고 우리 회사도 출산보육 비과세가 있더래. 요건은 다 충족했다는 가정이에요.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1월부터 8월 달까지 80만 원을 그 회사에서 비과세를 받았는데 우리 회사에서도 8월 달부터 시작하다 보니까 8, 9, 10, 11, 12 이렇게 해서 5달째 또 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 입력하고 나면 120이 아니라 130이 나와요, 여러분. 그러면 130이 공제가 됐냐? 월 10만 원이면 연간 120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럼 우리 회사 거 40만 원은 그대로 두시고요. 이 자리의 금액을 얼마로? 70만 원으로 고쳐주시고 10만 원을 상당 부분 급여 자리에 올려주셔야 돼요. 업무는 그런 것도 나와요, 여러분. 업무는. 그래서 우리 국가한테 신고하는 비과세는 한도 규정이 있다. 그 한도 규정에 합산 금액이 넘칠 수는 없어요. 근무 기간에 나와져 있는 부분. 그래서 월 한도는 근무한 월수 곱하기 금액을 더해서 그 금액이 넘치면 안 되고 연간 한도는 연간 금액이 넘치면 안 돼요. 우리 연간 한도가 있었죠. 야간 근로는 연 240만 원 한도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검토를 해야 됩니다. 우린 문제 없어요, 여러분. 네, 근데 요건 다 충족한다고 가정을 드리는 거니까. 그리고 국외근로라든지 연구는 반드시 이 자리에서 코드돔 F2번 누르셔서 해당되는 코드를 꼭 설정하시고 입력하셔야 된다. 그래야 국세청에 지정 코드가 들어갑니다.
그거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스크롤을 쭉 내려옵니다, 여러분. 네, 쭉 내려오셔서 무엇 하셔라? 우리 직장과 관련된 공제보험료 자리 있죠, 여러분? 이 자리에 금액을 넣어줍니다. 자, 건강보험료 62만 4천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장기 요양보험료는 얼마인가요? 42,870원 입력하시고 엔터. 고용보험료는 22,500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국민연금 보험료는 90만 원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래서 이렇게 넣어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넣어야 될 게 뭘까요? 세액명세의 기납부세액이요. 여러분, 이거 기납부세액 넣으시라고 했더니 자꾸 여기 기납부세액을 넣으세요. 여러분, 이 종업원이 정근무지인 주식회사 해양에서 얼마의 소득세를 냈었고요? 나는 정근무지에서 소득세 56만 원 냈었거든. 근데 그 회사에서 한 게 뭘까요, 여러분? 8월 25일까지 근무했잖아요. 그러면 해양에서 중도퇴사 처리했다는 얘기잖아요. 그럼 중도퇴사 처리를 하면 중도퇴사자 연말정산했겠죠. 그래서 연말정산했더니 소득세가 얼마가 결정됐다? 48만 원이 결정됐다. 근데 너는 급여에서 56만 원 냈으니 내가 너한테 얼마 돌려줄게? 8만 원 돌려줄게. 이건 벌써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음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기납부세액을 넣는 게 아니라 우리는 종근무지의 정보가 있거나 그리고 전근무지의 정보가 있다라고 하시면 반드시 무슨 세액? 결정세액을 입력을 하는 거예요. 요거를 입력을 합니다. 가끔 이런 분도 계시더라고요. 나 전 직장에서 8만 원 못 돌려받았거든요. 이거 합산 안 하면 안 돼요? 그건 그 사람 사정이에요. 근데 그건 우리가 해결해 줄 필요가 없어요. 그리고 간혹 이런 회사도 있으세요. 저 8만 원을 안 주는 회사가 있어요. 회사가 꿀꺽. 그러니까 소매에서 나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받았는데 나 이 돈은 받은 기억이 없는데 왜 안 주지? 그럼 회사에 전화하시라고 그러세요. 회사에서 주게 되어 있어요. 만약에 회사가 저 8만 원 안 주고 회사가 가졌다? 체불임금이에요, 여러분. 원래 우리 회계 처리할 때 급여 주실 때 뭐로 회계 처리하시죠? 예수금 회계 처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금으로 회계 처리했다라는 얘기는 결과론적으로 내 돈에서 일부를 떼서 회사가 갖고 있다가 납부의 대행만 해주기 때문에 예수금이거든요. 회사 돈이 아니에요. 그래서 저 돈은 회사가 가질 수 없어요, 여러분. 4대 보험 정산을 인해서 환급이 생겼다? 우리 연말정산 중도대 정산으로 인해서 환급이 나왔다? 모두 다 종업원한테 주셔야 되는 돈이에요. 회사가 못 갚습니다. 체불임금이 됩니다. 체불임금. 그래서 이거 고용노동부에 신고해버리셔도 돼요. 안 주시면. 네, 그렇게 하셔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회사가 손대줄 필요는 없어요. 이건 회사 손 못 대줘요. 그래서 우리는 반드시 합산 신고하실 때 무슨 세액? 결정세액으로 48만 원, 지방소득세 4만 8천 원을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여기가 기납부세액인가 자꾸 기납부세액을 넣는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그러면 결정세액 48만 원을 입력하시고 지방소득세 4만 8천 원을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소득이 결정이 끝난 거죠. 그래서 우리 회사에서 얼마 받았고요? 1,450만 원, 아니, 우리 회사에서 1,450만 원 받았고요. 전 직장에서 얼마 받았다? 3,100. 그래서 우리는 얼마? 4,550만 원의 소득이 생겼습니다. 됐을까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게요. 그러면 소득명세는 이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원 등록 왜 수정하지 말라고 말씀드렸겠어요. 4,100, 우리 지금 보면 걔가 4,550이에요. 근데 지금 하경자 씨가 부녀자 공제를 받는 거로 제가 앞에서 드렸었거든요. 근데 전 직장과 합산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회사 것만 봤을 땐 문제가 없었지만 전 직장과 합산하고 나서 보니까 우리 부녀자 세액 공제를 받으려면 급여 수준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 얼마? 3천만 원 이하. 그쵸? 그래서 종합소득 금액으로 얘기할 때는 3천만 원 이하이고요. 총 급여액으로 얘기했을 때는 우리 얼마이셔야 한다. 여러분 3천만 원 이하가 안 돼요. 4,100이었잖아요. 그 수준이 넘어가거든요. 그래서 근로소득 금액이 다른 소득이 없으면 그대로 종합소득 금액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게 3천만 원 이하인데 3,347만 5천 원이니까 부녀자 공제가 사실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것까지 바꾸라고 여러분들 드리면 머리가 터질 거거든요. 그래서 사원 등록의 부양가족의 변경은 없다고 그냥 단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내년 교재에는 이거를 지금 바꿀까 고민 중이에요. 딴 거로 그냥 바꿔버릴까. 그래서 항상 검토는 다시 하셔야 되세요. 그래서 실제 지금 나와져 있는 소득대로 간다라고 하면 하경자 씨는 부녀자 공제는 사실 못 받습니다. 그냥 두고 갈게요, 저희는. 자, 그리고 부양가족 명세 쪽에 있는 탭은 생략하기로 했으니까 부양가족 소득공제는 그대로 두시고 우리는 나머지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 부분으로 가겠습니다. 이게 시험체제예요. 시험체제대로 가자. 그러면 우리 보험료부터 순차적으로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보험료는 우리 손해보험이고요. 그리고 생명보험이 있네요.
자, 그리고 계약자와 피보험자를 봤더니 손해보험은 본인이 계약을 했고 그리고 생명보험은 배우자가 계약을 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제가 시험 보실 때 또는 연말정산 하실 때 무엇 하셔라? 부양가족에 대한 명세를 열어놓고 가셔라. 그러면 보험료는 기본적으로 연령과 소득에 대해서 규제해야 하네요, 여러분. 규제하죠. 그래서 연령,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조건이 모두 다 충족돼야 된다고 했잖아요. 규제합니다. 그럼 지금 기본공제가 내용을 봤더니 정진숙 씨라고 하는 우리 직계 존속 빼고는 다 공제 대상에 들어오잖아요. 문제될 거 없는 거죠. 그러면 본인의 손해보험료 공제받을 수 있다입니다. 그리고 생명보험 배우자 것도 공제받을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조심할 건 뭘까요? 본인의 보험은 보장성 보험으로 끝나죠. 근데 배우자는 현재 보시면 배우자이고 장애인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장애인 보장성 보험을 가입했나 봐요. 그럼 이것도 공제받는데 문제가 안 되겠죠, 여러분? 요건에 그냥 맞춰서 갑니다. 우린 다른 건 신경 안 쓸게요, 여러분. 여기가 3번인데 2번인데 1번인데 신경 쓰지 마시고 그냥 장애인이란 것만 볼게요. 그러면 연말정산 입력에 가셔서 보험료 2건 모두 다 입력할 수 있는 상황이죠, 여러분. 저는 화면을 조금 옆으로 밀어놓고 과연 여러분한테 보여드리면서 갈게요. 네. 자, 그러면 지금 어느 부분에 우리 소득공제 부분은 해당 사항이 없으니까 세액공제 쪽으로 바로 옵니다. 그럼 세액공제 부분에 오셔서 60번 특별세액공제에 60번에 가시면 보장성 보험의 일반 보장성과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란이 있죠, 여러분. 그러면 우린 지출란에 갑니다. 지출란에 가서 얼마? 155만 원을 입력하고 엔터. 자, 그러면 공제 대상 금액에 100만 원이 들어오고 거기 12% 계산해서 12만 원이 들어옵니다. 자, 장애인 전용 보장성 보험에 123만 원을 입력하시고 엔터. 자, 그럼 요것도 한도가 100만 원이었죠, 여러분. 다만 공제율이 15%였거든요. 그래서 15만 원이 들어옵니다.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 마무리. 자, 그 다음 두 번째 거 볼게요. 자, 두 번째 거 보시면 의료비입니다. 이러면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대해서 규제를 하나요, 안 하나요? 안 하겠다고 했죠, 여러분. 본인이 무엇 하면 된다? 우리 지출만 했다라고 한다면 공제받는데 문제 없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규제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위에 있는 소득공제 관련 지출은 모두 다 하경재 씨가 했다라고 했으니까 뭐 큰 문제 없겠네요. 자, 61세 모친 정진숙 씨 척추수술비입니다. 자, 여러분 61세입니다. 61세. 자, 그리고 본인의 불임시술, 인공수정비가 있었나 봐요. 올해요. 그래서 그 금액이 얼마이다? 250. 자, 그러면 요 부분에 대해서 입력을 해주셔야 되겠죠. 자, 여러분 지금 현재 제가 화면을 전환해 놨지만 우리 부양가족 쪽에서 보시면 정진숙 씨는 부예요. 근데 여러분 저희가 뭐라고 말씀드렸나요? 의료비는 지금 이제 기본공제가 대상자가 되든 안 되든 연령과 소득 모두 다 규제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 자리가 소득 때문에 부겠죠. 왜냐면 61세면 여러분 존속 같은 경우 공제 대상에 들어오는 나이잖아요. 근데 부다 그럼 소득이 있다는 얘기구나. 그래도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죠. 자기가 지출만 했으면 문제 안 되는 거죠. 그러면 61세 못진 우리 350만 원 공제 받습니다. 본인 거 당연히 공제 받겠죠. 근데 입력할 때 조심해야 되겠죠, 여러분. 61세면 65세 이상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는 일반 의료비라고 해서 어디에 들어가야 되는 우리 700만 원 한도에 들어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700만 원 한도 규정에 들어가야 되는 사람이고요. 자, 본인의 의료비는 무엇이다? 전액에 들어갑니다. 전액공제 의료비에 들어가고요. 근데 여기 또 하나 특징이 뭐다? 우리 불임 또는 난임 시술과 관련된 부분에 들어가는 거네요. 그러면 공제율이 올라지죠, 여러분. 그래서 난임이면 20% 공제가 된다고 했으니까 그게 조심하실 부분입니다. 그럼 입력하러 가볼게요. 자, 연말정산 입력 탭에 가시고요. 의료비라는 부분에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럼 난임인지 본인인지 65세 이상 그리고 장애인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 우리 무슨 부분 우리 건강보험 산정 특례자는 건강보험에서 지정한 자들이 있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왜 결핵 환자라든지 뭐 이런 분들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나온 부분. 그리고 그 밖에 공제 대상자가 일반에 들어가는 부분이에요. 700만 원 한도 규정. 그러면 일단 어머니는 700만 원 한도 규정이죠. 이 자리에 3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자, 본인인데 여러분 난임이에요. 그럼 본인 자리가 아니라 어디로 가라? 난임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난임으로. 그럼 난임이 얼마? 250만 원을 입력합니다. 이게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본인하고 난임하고의 다른 점은 전액공제 대상에 들어온다는 거는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의료비 공제 대상 금액에 들어와서 거기에 곱하기 공제율이 달라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난임 쪽으로 넣어주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알아두셔야 되는 부분이신 거고요. 됐을까요? 자, 그럼 여기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우리 일단 확인 버튼 누를게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마무리. 그러면 요건 지울게요, 여러분. 그 다음 이제 교육비. 자, 교육비는 뭘 규제한다고 했었죠, 여러분? 자, 교육비는 연령에 대해서는 규제하지 않는다. 그런데 소득금액 합계액에 대해서는 규제를 합니다라고 했습니다. 자, 고등학교 교복과 관련된 구입비가 있었네요. 우리 부양가족 탭에 가서 보니 이수빈과 이성훈이 있었고요. 이수빈이 지금 현재 18살이네요. 그러면 교복 구입한 거 있었나 봐요. 그래도 교복 구입비 45만 원. 그리고 지금 교복 구입비를 포함한 수업료가 100만 원이 있었대요. 그러면 여러분 교복 구입비는 1인당 얼마까지 공제 대상에 들어올 수 있죠? 교복 구입비는 1인당 50만 원까지 들어올 수 있죠, 여러분. 네, 그러면 이거 공제받는데 문제 없어요? 전부 다 공제받습니다. 자, 그리고 이성우는 지금 어린이집 수업료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방과 수업료 70만 원이 포함되어 있대요. 우리 취약 전 아동, 그리고 취약한 후에 아동들, 취약한 후에 아이들까지 모두 다 무슨 뭐 방과 수업료 인정이 되죠, 여러분. 대학생 관계가 없겠지만. 그래서 이 부분도 들어옵니다. 근데 방과 수업료는 1인당 얼마라는 규정은 없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170만 원 모두 다 공제받아도 됩니다. 두 사람 모두 다 기본공제 대상에 들어오는데 아무 문제가 없죠. 그럼 저희는 다시 연말정산 입력에 갑니다. 그리고 62번 교육비에 가서 더블 클릭을 합니다. 그리고 취약 전 아동 1인당 300짜리 가셔서 더블 클릭. 얼마 넣어주셔라? 170만 원 넣어주셔라. 자, 여러분 여기 글씨가요. 1인당 300만 원까지입니다. 라고 써 있지만 350 지출됐을 때 350을 넣으면 50만 원 버려져요. 컴퓨터가. 그래서 우리가 프로그램 입력할 땐 그냥 지출액 다 넣으셔도 상관이 없어요. 다만 1인당 얼마의 규정이 있습니다라는 거 있었죠. 안경 구입비 1인당 50만 원, 교복 구입비 1인당 50만 원, 우리 체험학습비 1인당 30만 원 이런 규정 있었잖아요. 그거는 잘라서 넣어주셔야 돼요. 네, 잘라서 넣어주시고 나머진 지출액 전부 다 합산해서 그냥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170만 원 넣어주시고 그리고 우리 누구에 대해서 초중고 자리 가셔서 더블 클릭합니다. 그리고 얼마 지출이 있어요? 100만 원 지출. 그럼 100만 원 넣어주시고 확인. 계속 교육비는 현재 270만 원의 공제 대상 금액이 있습니다. 그리고 확인 눌러줍니다. 그런데 교육비를 입력했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제 금액이 안 뜨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결정색이 0이거든요. 근데 이렇게 되지면 여러분 사실상 열심히 입력해도 우리 냈던 세금 모두 다 못할 거 진짜 다 돌려받을 거거든요. 지금 다 돌려받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입력의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네, 근데 시험은 준거대로 모두 다 입력을 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경자 씨를 보여드린 건 뭐 때문에 보여드렸을까요, 여러분? 아, 전근무지가 있구나 라는 것 때문에 보여드린 거예요. 그래서 전근무지가 있으면 반드시 소득 명세에 가서 종전근무지에 정보를 입력해 주시고 그리고 입력하실 때 반드시 조심하실 건 기납부세에게는 누굴 넣어주신다? 결정세액을 넣으시는 것이다. 뭐 다른 프로세스는 다 동일해요, 여러분. 근데 우리 이제 시험 체제로 갈 거라서 연말정산 입력템만 구동하는 것으로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럼 입력 다 되신 거죠, 여러분? 네, 이렇게 해서 정리가 되어집니다. 자, 지금 예제 2번까지 이제 끝나졌고요. 그래서 김철수 씨는 계속 근무자이시고, 그리고 하경자 씨는 중도 입사자예요. 그래서 중도 입사자 같은 경우는 소득명세 합산 신고가 있으면 또는 종전의 관점이잖아요. 그래서 종근무지가 있으시면 반드시 주근무지에서 무엇 해주셔라, 합산해 주셔라. 그래서 여기 글씨가 이렇게 연동이 되는 거거든요. 주하고 종하고 관계가 있고요. 현하고 전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근무지에서 종 근무지 걸 합산하겠다 이런 의미고요. 현 근무지에서 전 근무지 걸 합산하겠다 이런 의미로 쓰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있으시면 꼭 기록하셔서 정리시켜 주시면 되시는 거. 두 가지 예제는 그런 의미고요. 자, 저희는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는 정리를 할게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해 주시면 되시고
그리고 이제 한 가지 이제 더 보여드릴 건 저희가 이제 자격증이면 안 들어가셔도 돼요, 여러분. 자격증은 절대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고요. 업무에서는 반드시 이렇게 연말정산이 모두 다 끝나지고 나면 우리가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이라는 메뉴가 있죠. 요 메뉴가 우리 세무서 낼 땐 지금 명세서로 바뀌는 서류예요. 그리고 근로자한테 주실 때는 영수증이라고 부르는 거고요. 그럼 요 메뉴에 가시면 여기 지금 계속인지 중도인지 총괄인지가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총괄로 봐주시면 되세요. 스마트 A는 우리 무슨 부분 근로소득 원천징수라고 하는 메뉴가 연말정산 자료 입력 메뉴거든요. 그 메뉴에서 다 하시면 되시고 근데 항상 총괄로 봅니다. 왜냐면 이거를 실수하시는 분들이 계속으로 놓고 자료를 마감해서 제출을 하세요. 근데 무슨 실수를 하시냐면 우리가 중도퇴사자 지급명세서 제출을 자꾸 빠뜨리세요. 그러니까 반드시 총괄로 가시라는 거. 총괄로. 그래서 총괄로 들어가셔서 우리는 정리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 메뉴에 보시면 제가 무조건 2월 말일자 찍힐 거라고 했죠. 네, 이렇게 찍혀 들어오는 거예요. 저희 영수일자 바꾼 적 없으니까요. 그러면 해당되는 데이터 선택을 해주시고 무엇 하시라. 여기 마감이라는 버튼을 눌러서 우리가 국세청에 제출하시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교육 버전이어도 마감 버튼들은 지금 들어와져 있거든요. 그럼 마감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 마감할 때 오류가 떴잖아요. 그러면 문제들이 있다라고 보셔야 되세요. 그래서 대체적으로 지금 저희는 마감이 되잖아요. 근데 이거 잘못된 부분이에요. 왜냐면 오류가 떠야 되거든요. 왜 오류가 떠야 되냐면 우리가 김철수 씨 같은 경우는 저희가 서류를 다 작성을 했어요. 소득명세도 있고 비과세 항목도 있고 정상명세도 있고 부양가족과 관련된 소득공제 부분도 있고요. 그리고 연금저축 등 관련된 이렇게 내역서 붙는 것도 있고 월세가 있었다 그러면 월세 내역서도 붙거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에 누가 같이 붙는 거냐면 의료비하고 기부금이 있으면 제가 반드시 같이 나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여기 마감에 기부금하고 의료비라는 글씨가 들어와 있죠, 여러분. 그럼 하경자 씨 같은 경우도 지금 현재 내가 공제를 받았던 부분, 그러면 저희가 정산명세 쪽에 갈게요. 정산명세 쪽에 보험료가 있고 의료비가 있고 교육비가 있는데 의료비가 지금 세액공제 금액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면 저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세액공제를 받았으니까 의료비 명세서가 반드시 붙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 마감할 때 오류가 안 띄워졌죠, 여러분. 그리고 여기에 글씨가 없죠. 지금 김철수는 글씨가 있죠. 마감하는 서류에 기부금하고 의료비가 있다고. 하경자 씨는 글씨가 없죠, 여러분. 이게 실제 업무에서는 마감을 할 때요. 의료비 명세서가 없다 이렇게 메시지가 떠요. 떠야 되는 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지금처럼 나온다? 이대로 제출했다? 의료비 지급 명세서 지금 안 낸 거예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교육 버전에서 마감하시는 건 가능하신데 지금 오류는 문제가 있는 거죠. 네, 오류가 뜹니다. 그래서 반드시 그런 서류도 첨부가 돼야 되고요. 요거 하시고 전자신고 메뉴에 가면 우리가 지급명세서 제출하시는 전자신고 메뉴가 따로 있어요. 그 메뉴에서 서류를 내시면 돼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이론 수업할 때 납부 절차라는 부분에 가시면 지급명세 제출이 글로만 있는 게 아니라 이자를 지급한 게 있으면 배당을 지급한 게 있으면 사업소득을 지급한 게 있으면 그리고 연금소득을 기타 소득을 지급한 게 있으면 지급료를 반드시 내셔야 되겠죠. 거기다 퇴직소득까지. 그러면 그 지급명세 제출의 원칙은 2월 말일까지예요. 2월 말일까지이시고 다만 근로나 사업소득 일정 부분에 대해서는 3월 10일까지예요. 퇴직소득까지 3월 10일이에요. 그럼 2월 말까지가 원래 원칙이니까 그럼 회사가 배당을 주었었다? 나 배당소득 원천징수했다. 그리고 지급명세 제출은 다음 년 2월 말일까지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 안 내시면 미제출한 금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부과가 됩니다. 그리고 세액에 대해서 가산세가 붙는 게 아니고요. 지급액에 대해서예요. 그러면 지금 총급여가 6,200 써 있죠. 6,200이라는 부분에 가산세가 붙어요. 그래서 조심하셔야 되는 서류들입니다.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요 서류가 그 용도로 내는 서류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보여드린 부분이에요. 그래서 여기에서 마감을 하시게 되면 의료비와 기부금 명세서가 같이 마감이 돼요. 별도 마감하지 않습니다. 업무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 세 번째 실무예제로 갈게요. 네, 세 번째 실무예제. 교재는 651페이지로 넘기시면 되시고요. 회사 코드는 2200번 성공이라는 회사로 좀 바꿔주세요, 여러분. 그 회사 버튼 눌러주시고 저희 2200번으로 변경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2200번에 들어가서 해야 되는 이용규 씨는요, 회사를 그만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2200번 가지고, 2100번 가지고는 사원을 입사를 시키고, 그럼 기존에 근무했던 사람, 새로 들어온 사람,
그리고 급여자료 입력하는 거, 이행상환 신고서 반영하는 거, 연말정산하는 것까지는 했어요. 근데 들어온 지도 얼마 안 된 사람들 다 퇴사시킬 수는 없으니까 다른 회사로 퇴사자 드린 거거든요. 자, 이용규 씨 남자이고요. 사원 코드는 101번입니다. 자, 2021년 3월 31일에 퇴사를 하고 3월 급여 수령 시 중도 퇴사에 대한 연말정산을 실시하였다. 원래 이때 하게끔 되어 있죠. 자, 이용규 씨의 3월 급여 명세서로 3월에 급여 대장을 작성하고 3월 귀속, 3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시오. 자, 3월 귀속, 3월 지급분에 대한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작성하실 땐 일단 이용규 씨에 대한 무슨 부분, 근로소득에 대해서는 간이세액에 의해서 징수를 할 거고요. 그리고 우리는 그만둔 사람이기 때문에 12월 31일 현재 근무자가 아니죠, 여러분? 그들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중도퇴사자. 그러면 중도퇴사라고 하는 부분에 자료가 집계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두 난의 집계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용직이 집계가 되는 자리가 간이었잖아요. 그래서 그 간이라는 자리에 상용직 집계가 되고 그 상용직 집계자 중에 그만둔 사람이 있어서 중도퇴사자에 집계가 돼야 되는 거. 그래서 두 난에 집계를 해주셔야 되고 자, 그리고 3월 급여 대장 작성 시 중도퇴사자에 대한 연말정산 금액을 어디에? 급여 대장에 반영하기로 하며 자, 우리가 이런 회사가 있어요, 여러분. 회사에 가시면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는 게 뭐냐면 저희가 그만둔 직원이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중도 퇴사자가 발생이 됐습니다. 그럼 중도 퇴사자 정산을 하셔야 되잖아요. 연말 정산을 하는 거예요.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데 이 정산을 했는데 어떤 회사는 급여 대장에 무엇 해달라? 정산을 반영해달라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고요. 또 어떤 분들은 우리 그거요. 급여 대장에는 반영하지 말고요. 정산 신고만 하세요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급여 대장에 미반영을 해달라는 회사가 간혹 있어요. 정산은 다 끝내야 되는데 그럼 여러분 급여 대장에 반영하시는 분들은 우리가 급여 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면 중도 퇴사자 정산이 있어요. 급여 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메뉴 안에 중도 퇴사자 정산이라고 하는 아이콘이 있습니다. 요거로 반영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저희는 중도퇴사자 신고는 하겠지만 급여 대장에 반영은 하지 말래요. 그러니까 마지막 달 급여도 나가고 정산도 다 할 건데 그러면 이분들은요.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사 정산 메뉴 쓰시면 안 돼요. 네, 쓰신다 하더라도 미반영으로 가셔야 돼요. 그러면 저는 어떻게 하라고 하면 어차피 급여 자료 입력에서 중도퇴사자 정산을 반영하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중도라고 되어 있는 탭이 있죠, 여러분. 그 중도라고 하는 탭에 자동 반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탭에 가서 그냥 바로 하시면 돼요. 이 메뉴 안 쓰신다고 하면. 그러니까 중도퇴사자 정산은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소득세가 얼마가 나고 지방소득세가 얼마가 나왔다. 근데 그거를 환급받을 수도 있고 납부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그걸 대장에 표시 안 하겠다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런 회사가 있어요. 그러면 미반영인 거예요. 그럼 그분들은 요 아이콘 쓰지 마시라고요. 그냥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메뉴에 가셔서 직접 작업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메뉴에 가시면 우리는 중도라는 탭이 있잖아요. 그 중도라는 탭에서 직접 작업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고민해 보셔야 될 거예요. 근데 시험을 보실 땐 여러분 미반영 문제를 잘 안 내요. 그냥 무조건 무슨 부분 급여 자료 입력에 가서 중도태자 정산하고 정산했던 소득세 납부인지 환급인지 반영하는 문제를 더 많이 내요. 그게 이제 이런 문구인 거예요. 급여 대장에 반영하기로 하며 이 글씨가 붙어 있는 게 맞죠. 이게 이제 세무대리인 쪽에 가시면 더 고민해 보셔야 돼요. 기업들이 이거를 요구할 때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반영해 주시면 안 되세요. 근데 그것도 신경을 써보셔야 되고요. 자, 저희는 반영하기로 했고요. 그럼 중도퇴사자 정산기 쓰겠다는 거고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무엇이 나오면 요거 지울게요, 여러분. 자,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게 되면 그렇죠. 중도퇴사자가 있으면 우리가 냈던 세금 돌려받는 경우도 꽤 많으세요. 자, 그래서 환급세액이 발생을 하면 전액 무엇 하겠다? 우리는 환급 신청을 하는 게 아니라 4월, 2월 하기로 한다. 이 얘기는 다음 달에 내는 세금이랑 우리 상계 정리할게. 그럼 종업원한테 세금요? 회사가 대신 주는 거예요. 그런다고 문제 안 되거든요. 그래서 당사 급여 지급일은 매월 말일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3월 달 급여는 3월 말일에 줬겠네요.
자, 3월 급여 명세서에 가서 봤더니요. 기본급, 직책수당, 식대는 비과세라고 하네요. 그럼 기본급과 직책수당은 과세이고 식대는 비과세이고 그리고 4대 보험은 이렇게 징수하겠다라고 줬네요. 그럼 제일 먼저 어디에 가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직원이 그만뒀습니다. 사원 등록에 가야 되겠죠. 그래서 1번이 사원 등록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근로소득관리의 사원 등록에 가셔서 우리는 사원 등록에 퇴사일자를 입력합니다. 그러면 이용규 씨의 요 자리 어디에? 여기 16번 자리에 퇴사 연월을 입력하라는 거거든요, 여러분. 자, 우리 입력하기 전에요. 급여자료 입력에 잠깐 갈게요. 그리고 3월달 급여를 3월에 줬거든요. 그러면 귀속은 3월이고요. 자, 그리고 무슨 날짜? 우리 지금 연월일은 3월 31일입니다. 그리고 전월급여 대장이 있는데 복사하겠냐고 물어요. 요건 시험에서 요건을 만들어 줄 건데 여러분 요거는 이제 시험은 준거대로 갑니다. 여러분 3월에 그만뒀으면 2월달 급여 자료가 있어야 되잖아요. 가끔 이제 데이터를 열어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이상하다 이용규가 2월달 급여가 없어요. 근데 그 신경 쓰지 마세요. 어차피 준거대로 가지고 끝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대체적으로 3월에 그만두면 2월달 급여가 있기 때문에 복사하겠다고 묻겠죠. 근데 프로그램은 요 메시지를 안 띄우고 싶어서 2월달 급여를 삭제하고 내는 경우도 꽤 많아요. 그건 신경 쓰지 마실 것. 시험은 시험이 준거대로 갑니다. 자, 저희는 복사한다고 갈게요. 그러면 이해하시고 복사 안 할 거면 아니요 하시면 되겠죠. 네, 그래서 저희 이번엔 아니요 가볼까요? 네, 아니요 가보죠. 뭐 직접 입력해도 되니까요. 자, 그래서 아니오든 예이든 간에 자, 그럼 이렇게 자료가 들어왔어요. 근데 여러분 이용규 자리에 갔을 때 아무런 글씨 없어요, 여러분. 저 일단 요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들은 거거든요. 다시 지급일자에 가서 삭제할게요. 3월 데이터 선택하시고요. 삭제하겠습니다. 그리고 예 눌러주세요. 그리고 확인 눌러주시고 종료. 자, 이 상태로 그냥 두시고요. 저희는 다시 사원 등록에 갈게요. 자, 사원 등록에 가셔서 이용규 사원 선택하시고요. 16번 퇴사 연월일에 2021년도 3월 31일을 넣어줍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퇴사 처리가 끝났고 이 직원은 다음 연도로 2월 할 때 여러분 사원도 2월을 해야죠. 그래야 우리가 추가 입력 계속하지 않을 거니까요. 이때 끌고 갈 건지 끌고 가지 않을 건지 그 부분이 2월 여부예요. 저희는 다음 연도 2월 안 하겠습니다. 그럼 부르 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퇴사 처리가 되면 이렇게 색이 바뀌어요, 여러분. 네, 그래서 분홍색 같은 색으로 라인이 생겨집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엔터 치고 넘어오면 여기 입사 연월일 자리에 너 퇴사한 사람이야 라는 티도 내줍니다. 그래서 제 1번은 우리 퇴사 연월일에 퇴사일자를 입력한다. 자, 그리고 나서 두 번째 급여자료 입력이라는 메뉴에 가서 3월달 퇴사한 달에 급여를 입력합니다. 자, 지금 연월일 우리 귀속은 3월, 지금 연월일은 3월 31일 넣어주시고요. 엔터. 그럼 전월 급여 대장 있는데 복사하겠네요. 예 누를게요. 자, 예 눌러주시고 그럼 여러분 달라지는 게 있죠. 아까 4번 옆에 사원명 이용규 들어져 있었고요. 아무런 변화가 없었거든요. 근데 이렇게 퇴사자라는 글씨가 들어오죠. 그래서 퇴사자가 있었다라면 반드시 사원의 이름에 이렇게 퇴사자 글씨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퇴사자이고요. 자, 기본급 540만 원부터 쭉 들어져 있어요. 자, 우리는 수당 공제 등록에 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항목 등록이 되어 있는지 볼게요. 자, 기본급은 과세급여 맞죠, 여러분? 직책수당 과세급여 맞습니다. 그리고 식대는 비과세라고 했어요. 식대 비과세 되어 있죠, 여러분? 신경 쓸 필요 없네요. 확인. 여러분 시험 문제는 가끔 요것도 등록하라고 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확인하고요. 이게 이제 DB니까 제가 일부러 식대 비과세 색을 칠해 드리긴 했어요. 이거 어디서 설정하는지는 아시죠? 그래서 두 개는 과세이고 하나는 비과세. 자, 기본급은 얼마? 540. 자, 직책수당 얼마? 10만 원. 자, 식대 얼마? 10만 원. 자, 국민연금 22만 6,350원, 건강보험료는 18만 8,650원, 장기요양보험료 2만 1,730원, 고용보험료 4만 4천원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엔터를 쳐서 이제 내려오고 있어요. 퇴사자는 맞고요. 근데 이상하다. 화면이 안 열려요. 라고 하시거든요. 자, 무슨 얘기시냐면 전월 데이터를 복사해서 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여기서 지금 손으로 아무것도 수정한 적이 없어요. 그럼 저는 여기부터 그냥 금액 확인하고 엔터를 쳤잖아요. 그러니까 아무런 창이 안 뜨거든요. 근데 여러분들이 만약에
시험 보러 가셔서 기본급 540만 원이고 직책수당은 10만 원이고 식대도 10만 원이고 이렇게 입력하고 나서 이 옆에 부분들도 분명히 입력을 할 거거든요. 이렇게 입력을 해서 넘어가면 지금 제가 엔터를 쳤어요. 그러면 고용보험 자리에서 이게 창이 조금 늦겠다 여러분 버전에 따라 다르겠지만 저도 왜 이것저것 설정되어 있는 게 많잖아요. 그래서 제 건 조금 더 늦게 뜨는 것 같은데 지금 이 부분 어느 부분 지금 여러분들이 급여 항목 쪽 입력하시고 그리고 공제 항목 쪽에 엔터를 쳐서 넘어오게 되면 고용보험에서 엔터를 치고 소득세 쪽에 라인에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중도채사자 연말정산 창이 뜹니다. 이해되셨을까요? 그럼 여기에서 이제 입력할 게 있으면 입력하시고 정리하시면 되거든요. 우린 창 닫을게요. 그냥 취소해 주세요. 자, 취소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조금 전에 저희가 급여대장 복사를 했잖아요. 근데 현실은 복사 기능도 많이 쓴다고 했잖아요. 근데 바뀐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만뒀다는 거 빼고는. 그러면 지금 저희 아까 여기 소득세 금액도 있고 내용들이 들어와져 있을 때 그대로 그냥 반영이 되고 창이 안 떴잖아요. 조금 전에 보여드렸던 창. 그럼 그 창을 어떻게 하느냐. 여기 중도퇴사자 정산이란 부분이 있죠. 그런데 여러분 요거 누르실 땐 역삼각형을 눌렀을 땐 안에서 선택하겠다는 의미예요. 근데 안에 선택하는 버튼을 눌러봤을 땐 중도퇴사 정산 버튼이 없어요. 그럼 밖에 있는 버튼을 써야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여기 아이콘 선택을 하실 때 여기 가운데 글씨 있는 자리를 클릭하세요. 그러면 창이 열려요. 그래서 중도퇴사자 정산은 여러분들이 급여 항목 쪽에 숫자를 한 번이라도 입력하시면 고용보험에서 소득세를 넘어가자마자 팝업창이 따로 뜹니다. 근데 저처럼 창을 닫아버렸거나 또는 복사해서 쓰시게 되면 그 창이 아무리 엔터를 쳐도 안 들어오거든요. 그러면 상단에 있는 중도퇴사자 정산 버튼을 누르시면 팝업창이 활성화가 돼요, 여러분. 네, 그래서 이게 자동으로 들어올 수 있는 방법은 급여 항목 쪽에 숫자를 넣은 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들이 이제 창을 이제 작업을 하시고 닫았어요. 다시 확인하고 싶어서 들어가고 싶은데 아무리 엔터를 치고 들어가도 안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게 처음에 한 번만 열려요, 여러분. 그리고 그다음부터는 상단에 있는 아이콘을 눌러야만 열려요. 네, 그래서 요거 눌러주시면 되고요. 자, 총 급여는 현재 얼마에다? 이 사람은 지금까지 받은 총 급여는 1,650만 원입니다. 전 요것 좀 메모할게요. 그래서 현재 총 급여액은 과세되는 총 급여액은 1,650만 원의 급여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중도퇴사자도요. 종업원이 나 보험료 공제해주세요. 신용카드 사용료 공제해주세요. 라고 서류를 내시면 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고 이 창은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우리 연말정산 자료 입력에 가시면 연말정산 입력 탭에서 봤던 화면하고 똑같죠, 여러분? 여기서 다 입력하실 수 있어요. 네, 입력은 가능합니다. 근데 중도퇴사자가 서류를 내는 경우는 아주 지극히 드물기는 해요. 자, 그래서 총 급여 1,650만 원. 그리고 하단에 보시면 결정세액은 48,091원. 그리고 기존에 냈던 세금은 84만 1,180원을 냈었다. 그 당시는 얼마 돌려받는다? 우리 79만 3,080원 돌려받는데요. 그러면 마이너스 금액이니까 환급이라는 거죠. 네, 그래서 환급세액은 우리 79만 3,080원이 발생합니다. 그럼 지금 종업원이 한 명이잖아요. 그러면 종업원 한 명한테 소득세를 또 떼릴 이유도 없죠. 떼봐야 여러분 우리 돌려받을 세금만 더 커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환급이 나오면 마지막 달 급여 주실 때 대부분 소득세를 안 떼게 됩니다. 근데 회사에서 간혹 떼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그거 회사 입장 맞춰가시고 저희는 징수 안 하고요. 이 79만 3천원 돌려받는 거로 정리할게요. 그러면 이 부분을 나는 여기 소득세 자리에 무엇 하겠다. 돌려받는 금액을 반영하고 싶다. 우리 아까 연말경산 금액을 급여대장에 반영하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 메뉴 하단에 가시면 무슨 부분? 급여 반영 키가 있죠. 네, 이 키가 급여대장에 요 소득세 부분의 금액을 차감 징수세액에 있는 이 금액을 반영하겠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셨을까요? 자, 그리고 퇴사월에 소득세 반영을 그냥 하겠다. 마지막 달도 급여를 떼겠다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그 마지막 달 급여도 떼는 거로 반영해서 가져가겠다라면 요거를 쓰시는 거고요. 그리고 내가 연말정산했던 거 삭제하겠다라면 이 부분. 아, 나 이거 창을 열어서 보긴 했지만 급여 대장엔 반영 안 할래. 그러면 취소나 미반영. 요거 선택하시는 거고요. 저희는 반영할게요. 그래서 급여 반영 키를 눌러줍니다. 그러면 여기 중도정산 적용했다라고 해서 글씨가 들어오고요. 그리고 중도정산 소득세, 중도정산 지방소득세 음수가 들어온 게 보이시죠? 그래서 내야 되는
공제해야 되는 부분에서 우리 돌려받을 세금 정리가 돼서 우리 공제총액은 이만큼이고 차인지 금액은 이렇다라고 나와집니다. 오히려 돈을 더 받아야 되죠, 여러분. 돌려받을 돈이 있어서. 됐을까요? 자, 이렇게 정리. 그러면 요 정리, 중도태사자 정리했던 요 부분은 우리 전체 메뉴 눌러주시고요. 어디에 가면 연말정산 추가 자료 입력. 이 메뉴는 사실상 급여 자료 입력에 중도태사자 정산 반영키를 벌써 눌렀다 또는 중도태사자 정산 반영은 하지 않았어도 그 메뉴를 눌렀다라면 이건 벌써 작업이 되어 있어요. 근데 확인이 필요하시다라고 하면 들어오셔서 여기 중도라는 탭에 가보세요. 그러면 이용규 정보가 들어와 있죠. 자, 총급이 아까 1650이었고요. 그리고 우리 차감 징수세액은 79만 3,080원인 거 확인되셨죠? 그리고 저희 언제 3월에 마지막 급여 줬고요. 영수일자 3월 31일인 것도 들어와져 있죠. 그럼 수정이 필요하진 않네요. 이해되셨을까요? 이거 수정이 필요하든 필요하지 않든 여기서도 고칠 수 있고요. 우리 아까 급여자료 입력에서도 중도태사자 정산이란 버튼 눌렀잖아요. 그 안에서도 수정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이 자리에 벌써 들어와져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메뉴에 들어와서 중도태산 안에서 이용규를 불러드릴 필요도 없어요. 확인하는 거 보여드리고 싶어서 전 들어온 것 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정리가 끝났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 어디에 우리 그달에 원천이수 이행 상황 신고서에 우리 계속근무자와 관련된 또는 퇴사자와 관련된 우리 무슨 부분 상용직에 대해서는 간이세액이란 부분에 집계가 된다. 그리고 간이세액이 집계됐던 사람 중에 그만둔 건 반드시 중도퇴사 자리에 집계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거를 이제 확인시키고 싶어서 항상 요 3번 문제가 나오면 원천징수 이행상황 신고서에 반영 문제까지 항상 나와요. 자, 우리 3월달 귀속분에 대해서 3월에 지급을 했다고 했어요. 그럼 귀속과 지급의 기간은 동일하네요. 자, 기속기간에 가셔서 엔터 하시고 3월을 입력합니다. 근데 기속과 지급이 같을 땐 제가 그냥 엔터 치시라고 했죠. 그러면 복사가 된다라고 했습니다. 신고는 정기신고니까 그대로 엔터를 치면 정기신고 1번이 자동 선택이 됩니다. 그러면 간이세액 부분, 근로소득의 간이세액 A01란에는 한 명에 대해서 총 지급액 550만 원. 근데 우리 마지막 달 급여에서는 소득세를 징수한 사실이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0인 게 맞겠죠? 자, 그리고 우리 간이세액 중에 그만둔 사람은 중도퇴사 A01 안에 들어옵니다. 몇 명 그만뒀어요? 이용규 사원 1명. 그럼 1명 짓게 됐고요. 우리 총 급여 얼마였죠? 1650. 그럼 1650만 원 요 자리 짓게 되고 그리고 소득세 등 얼마? 79만 3,080원. 이거 돌려받아야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여기 아래쪽에 가시면 근로소득의 가감계에는 인원수가 2명 카운트가 돼요. 네, 2명 카운트가 되는 게 정상이고요. 금액은 2,200에 우리 79만 3,080원 환급받는다라고 나옵니다. 그러면 요 환급받는 금액, 여기 환급이 들어오게 되면 요 금액은 어디에? 하단에 당월 발생 환급세액이란 자리가 있어요. 요 자리로 내려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신탁재산이나 금융이나 합병 등에서 나온 게 아니라 일반적인 회사에서 나온 환급이니까 15번 일반 환급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요 자리에 들어오고 자, 그리고 나서 요 부분은 우리 납부세, 그러니까 만약에 다른 소득이 있었다, 뭐 다른 사업소득이나 기타 소득에 의해서 납부세가 있었다, 그거하고 정리가 될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당월 조정 환급세액은 없는 거죠, 여러분. 얘랑 직접 정리할 건. 그러니까 이난은 공난인 거고, 그리고 우리 15번의 금액이 몇 번 자리로 18번 자리에 가서 19번 자리 금액이 있으면 빼고, 그리고 20번 자리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원리적으로 따져보시면. 근데 우리 19번에 당월 조정이 없으니까 그대로 차월 이월 환급세액이 나온 거죠. 요거를 환급 신청하겠다라면 21번에 직접 여러분이 쓰셔야 되는 거고요. 근데 우린 뭐라고 했냐면 환급이 발생하게 되면 우리 전부 다 무엇하겠다? 다음 달로 이월하겠다라고 했어요. 그러면 20번 란에 기재한 거로 그냥 끝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넘어갑니다. 그리고 이 20번에 있는 금액은 다음 달이 되면 몇 번짜리? 12번짜리 들어오는 거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렇게 패턴이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 끝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우린 창 닫으면 저장하겠냐고 묻겠죠, 여러분? 그럼 저장해 주시고 나가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원천이수 이행상황 신고서를 낸 건 중도퇴사자 반영을 할 수 있는지 아는지를 체크하고 싶어서 내는 문제예요. 그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종료하시고 이해하시고 우리 끝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순서를 기억하시는 게 맞아요, 여러분. 중도퇴사자 연말정산 문제가 출제가 됐다. 그러면 우리가 프로그램을 구동하는데 뭐가 필요하더라? 순서라는 게 필요했던 거잖아요.
그 순서를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무엇이다? 사원 등록에 가셔서 퇴사일자 입력하는 게 1번. 그리고 마지막 달 급여 주는 게 2번. 그리고 여기에서 무슨 부분? 우리 급여 대장에 반영할 건지 반영하지 않을 건지 확인하는 거고요. 근데 대체적으로 거의 반영 문제를 내고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그래서 반영하겠다라고 하시면 우리 중도퇴사자 정산이란 걸 눌러서 급여 반영해 주셔라. 그리고 나서 이행상황 신고서가 3번이에요. 다만 저는 요 2번 작업하면서 누구를 같이 보여드린 거예요. 우리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이라고 하는 요 부분에 우리 무엇 하시면 들어가 보면 이 자리에 중도라고 있는 탭이 있다. 그 탭에 자동으로 벌써 들어와져 있을 것이란 걸 보여드린 것 뿐이죠. 그럼 여기 아래쪽에 있는 건 신경 쓰지 마시고요. 그래서 나온 부분. 그래서 원래 이게 전체 플랜으로 볼 때는 1번, 2번, 그리고 제가 화살표한 3번에 4번에 이렇게 간다고 하지만 여기서 반영하는 걸 눌러버리면 이 메뉴를 들어가지 않아도 벌써 들어와 있어요. 그러니까 크게 신경 안 쓰죠. 그래서 다반공지 될 때요. 연말정산 추가자료 입력의 중도 탭을 다반공지 안 하는 이유가 반영키로 냈기 때문에 그래요. 반영키로 냈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교재 나와져 있는 실무예제 1번, 2번, 3번에서 세 문제 있었잖아요. 그게 계속 택일해서 낸다고 보시면 되세요. 그거를 택일해서 낸다. 자, 이렇게 해서 실무예제 마무리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집중심화 연습 들어가겠습니다.